389페이지에 국외 지배주주 등에게 지급하는 이자에 대한 과세 조정이라는 파트 안에 세 가지에 대한 그 이자에 대한 과세 조정이 있는 거예요. 이자에 대한 과세 조정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배당으로 간주된 이자의 송금 불산입이라고 하는 건데요. 걔를 다른 말로 과소 자본세제라고도 해요. 그래서 과소 자본세제에 배당으로 간주된 이자의 송금 불산입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내용 잠깐 정리를 하자면 배당으로 간주된 이자의 송금 불산입인데 일단 국내에 갑이라고 하는 법인이 있고요. 이제 이쪽에 국외에 A라고 하는 특수관계자가 아니고 특수관계자보다 더한 국외 지배주주인 거예요. A가 갑의 국외 지배주주. 그러니까 국외 지배주주라고 하는 거는 그러니까 얘가 그 전에 출자를 했었다는 얘기잖아요. 얘를 지배할 정도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국외 지배주주고요. 출자를 했는데 이렇게 1,000을 출자를 한 거예요. 그럼 얘는 이제 얘한테 뭐를 주게 되죠? 출자, 배당을 나중에 이제 그 출자를 했으니까 그 이익이 발생했을 거고 출자에 대한 대가로 이익을 분배해서 주겠죠. 그 이제 배당을 주겠죠. 배당을 이렇게. 배당을 줄 때 우리 얘 입장에서 봤을 때 그러면 이 갑 입장에서 봤을 때 배당금을 준 금액은 배당금은 송금이 아니죠. 이자가 아니니까 이익을 처분해가지고 주는 거니까 송금이 아니죠. 돈 나간 것만큼 이익요금이 처분되는 거니까 송금이 아니에요. 자, 근데 문제는 이 상태에서 갑이 자금 조달을 더 하려고 그래요. 사업을 확장하기 위해서 돈이 더 필요해요. 그럼 자금 조달하려면 둘 중에 하나, 그죠? 둘 중에 하나 유상 증자를 하거나 유상 증자 아니면 차입을 하거나 둘 중에 하나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얘한테서 국외 지배주주 얘가 이제 어떻게 보면 돈줄이니까 그죠? 얘한테 제가 지금 어떤 사업을 하는데 돈이 더 필요하다. 자금을 더 지금 필요로 한다. 자금 조달을 해달라. 유상증자 할 수 있고요. 얘가 돈줄이니까 아니면 얘가 얘한테 돈을 빌려줄 수가 있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유상증자를 하게 되면은 지분이 더 많아지겠죠? 그죠? 그래서 얘가 얘한테 나중에 이익이 발생하면 더 많은 이익을 얘한테 분배를 해줘야 되겠죠. 그죠? 그러면은 배당으로 주게 되니까 그 배당금으로 주는 금액은 얘 입장에서 뭐가 된다고요? 송금? 불사 송금이 아니에요. 근데 얘가 얘한테 돈을 유상증자로 자금을 조달받는 게 아니라 돈을 얘한테 빌리는 거예요. 현재 이렇게 출자가 된 상태에서 국외 지배주주인데 돈을 빌린 거예요. 차입을 했어요. 우리 갑 입장에 봤을 때 차입금이 된 거죠. 그 차입금을 둘로 한번 나눠볼게요. 차입금을 3,000을 빌린 게 있고요. 얘는 이자율 3%로 3,000을 빌렸고요. 그 다음에 1,500을 더 빌린 거예요. 1,500은 이자율 5%로 이렇게. 그러면은 이제 얘가 얘한테 뭐를 줘야 되는 거냐면 이제 그렇죠. 이자를 줘야 된다는 거예요. 갑 입장에서 이자 비용이 발생하는 거죠. 국외 지배주주가 돈줄인데 얘한테도 돈을 유상증자로 돈을 자금 조달할 수가 있었는데 유상증자를 하지 않고 어떻게 했다고요? 돈을 너무 많이 빌린 거야. 너무 많이 빌리다고 보는 거예요. 만약에 너무 많이 빌리지 않고 그를 유상증자로 자금을 조달했다면 이자가 아니라 뭘 줬을 텐데 배당을 줬을 텐데 배당을 주게 되면 그건 얘한테서 뭐가 될 때 송금? 불산입일 텐데 돈을 너무 많이 빌려가지고 이자를 너무 많이 주죠. 이자 얼마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보니까 지금 이자가 90원에 45원 해가지고 135원이나 지금 이자가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만큼 다 지금 45가 아니라 75? 맞나요? 이렇게. 그러니까 165원이나 이자 비용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너무나 많은 이자가 발생했다. 얘한테서 뭐 할 수 있었는데? 돈을 차입하는 게 아니라 돈을 출자를 더 유상증자로 해가지고 자금 조달할 수 있었는데 너무나 많이 차입을 했다는 거죠. 그러면 일정 기준을 뒀어요. 얼마까지는 차입해도 괜찮느냐? 그 차입한 금액 기준 차입금을 넘어가 버리면 너무나 많이 차입한 거예요. 차입을 하는 게 아니라 그 돈은 뭐 할 수 있었던 건데 유상증자로 자금 조달할 수 있었던 건데 너무나 많이 차입을 해가지고 이자가 너무 많이 발생했으니까 기준 차입금을 초과해가지고 발생되는 이자는 송금으로 인정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름이 왜 과소자본세제냐면은 지금 돈을 유상증자로 자금 조달했었어야 되는데 그러면 얘가 뭐가 많아지는 거죠?
자본금이 많아졌어야 되는데 자본금 대신에 뭐가 많아졌기 때문에 차입금이 많아졌다는 거죠. 자본금이 과소하게 돼가지고, 즉 그 얘기는 반대로 차입금이 과대하게 돼가지고 이자 비용이 너무나 많이 발생했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과다하게 차입을 한 금액 때문에 발생된 이자 비용은 송금 불산입하겠다. 이게 과소자본세제예요. 배당으로 간주된 이자 비용의 송금 불산입입니다. 그럼 기준 금액이 얼마예요? 기준 차입금. 기준 차입금을 넘어가는 차입금 때문에 발생되는 이자는 송금 불산입하는 건데요. 기준 차입금은 얘가 무슨 업종을 하냐에 따라서 달라져요. 얘가 일반 업종이면은 처음 출자금 있죠? 그 출자 금액의 2배예요. 2배까지는 차입해도 돼. 근데 그 2배를 넘어가서 차입한 거는 너무나 많이 차입한 거야. 즉 자본금이 너무나 적어진 거야. 얘가 금융업이잖아요. 금융업은 원래 돈 빌려주고 빌리는 걸 많이 하니까, 빌려주고 빌리는 걸 많이 하는 거니까 금융업일 때는 6배. 얘가 무슨 업인지가 중요하지 않아요. 국의 지배주주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쪽 국내 갑이 일반 업종이냐 아니면 금융업이냐가 중요한 거예요. 얘가 중요한 거예요. 얘가 일반 업종이라면 자본의 몇 배? 2배까지는 차입해도 괜찮아요. 얘가 금융업이라면 자본의, 국외 지배주 자본의 몇 배? 6배까지는 괜찮아요. 자, 얘를 일반 업종으로 가정해 볼게요. 일반 업종이었으면은 차입 얼마가 기준이에요? 2천. 그러면 차입금 4,500이나 지금 차입을 했으니까. 그죠? 그러면 2천을 초과하는 얼마? 2,500대가 발생된 이자는 송금불산입하겠다는 거죠. 제가 일부러 이렇게 두 개로 이렇게 하는 이유가, 그럼 송금불산입할 때 어떻게 할 거냐? 높은 이자율의 차입금부터 먼저 송금불산입한대요. 얘는, 이 규정은. 그럼 높은 이자율의 차입금이니까 지금 총 165원 중에서 뭐부터 송금불산입하는 거예요? 그죠? 2,500인데 여기 1,500, 여기서 1,000. 2,000을 초과하는 금액 때문에 발생되는 이자는 송금불산입하는데, 그 송금불산입하는 거는 무슨 이자율이요? 더 높은 이자율의 차입금부터 송금불산입을 한대요. 그러면 이 중에서 송금불산입해야 되는 금액 얼마? 75원 다 플러스, 그 다음에 이거는 여기는 얼마? 1,000. 1,000에 대한 3%니까 얼마? 30. 그죠? 그래서 요 금액 합한 금액 얼마입니까? 105원만큼 송금 불산입하는 거예요. 이거를 뭐라고 한다고요? 배당으로 간주된 이자 비용의 송금 불산입. 과소자본세제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되세요? 그럼 소득처분은 어떻게 할 거냐? 소득처분은 국외 지배 주주니까 뭐라고 하겠어요? 배당. 그리고 과소자본세제는 꼭 국외 지배주주가 아니라 국외 지배주주의 특수관계자 한테도 돈을 차입해도 이 규정을 적용해요. 그리고 또 A가 아니라 B한테도 돈을 차입했는데, 얘한테 차입한 게 아니라 B한테 돈을 차입했는데 뭐냐면 얘가 B한테 지급보증서 준 거야. 야, 돈 안 갚으면 걱정하지 마. 내가 보증서 줄게. 얘가 보증서 가지고 B하고 지금 갑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는데, 근데 누가 지급보증을 서줘가지고요? A가 지급보증을 서줘가지고 만약 B한테서 돈을 차입했다면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그것도 과소자본세제를 적용하는 거예요. 똑같이 몇 배. 2배, 6배를 초과하는 차입금 때문에 발생된 이자는 송금불산입하는데, 다만 국외 지배주주가 아니잖아요. 국외 지배주주라면 소득처분 뭘로 가는 거고요. 배당. 국외 지배주주의 특수관계자거나 국외 지배주주가 지급보증해 준 사람한테서 돈을 이렇게 많이 차입을 해가지고 이자 비용 송금불산입 들어가면 걔네들은 기타 사유외출.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인 거예요. 이걸 뭐라고 한다고요? 이거를 지금 과소자본세제라고 하는 거예요. 과소자본세제. 배당으로 간주된 이자의 송금불산입 규정입니다. 이해되세요, 지금? 응? 별로 얘기가 없으니까 재미가 없네요. 그래서 아무튼 이게 과소자본세제고요. 자, 이자율이 2개 이상 이자율이 적용되면은 송금불산입하는 이자는 더 높은 이자율부터 순차적으로 적용한다는 거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고요. 넘겨보시면 여기서 이제 그 자본의 2배, 6배여야 되는 거예요. 자본의 2배까지는 괜찮잖아요. 그죠? 자본의 2배 또는 금융업이라면 자본의 6배. 그 자기 자본의 2배, 6배인데 그 자기 자본은 어떻게 계산할 거냐에 대한 얘기가 390페이지에 나와요. 내국법인일 때랑 외국법인의 국내 사업장일 때랑. 그러니까 지금 389페이지 제일 밑에 자기 자본의 계산은 다음과 같이 한다 해가지고 넘겨보시면 내국법인은 둘 중에 큰 금액으로 하는 거고요. 외국법인의 국내 사업장의 경우에는 어떻게 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외국법인의 국내 사업장은 깔끔해요. 각 사업의 종료일 현재 그 국내 사업장의 재무상태표상의 자산에서 부채를 뺀 금액으로 하는 거예요. 그냥 말 그대로 진짜 BS상 자기자본으로 하는 거예요. 외국법인의 국내 사업장은 BS상 자기자본으로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근데 그 위에 보면은 내국법인의 경우에는 둘 중에 큰 금액으로 한다. 갑원 해당 사업 종료일 현재 재무상태표상의 자산의 합계액에서 부채를 빼는데, 부채는 뭐하고 뭐를 제외한다고요?
충당금은 포함하고 미지급법인세는 제외하고 한 부채를 뺀 금액으로 하고 그다음에 해당 사업 종료연재 납입자본금 하고 그 납입자본금은 그 납입자본금만 먼저 알려드릴게요. 그러니까 둘 중에 큰 금액으로 하는데 해당 사업 종료연재 자산총액에서 부채를 뺀 금액 재무상태부상의 BS상 자산총액에서 부채를 뺀 금액으로 한다. 요거 하고 그 다음에 납입자본금하고 납입자본금은요 자본금에다가 주발초하고 감자차익 더하고요 반대되는 걸 빼면 돼요. 그게 납입자본금이에요. 뭐죠? 주식 발행처 반대가 주식 할인 발행 차금 하고 감자 차손을 뺀 금액 요게 납입자본금이에요. 둘 중에 큰 걸로 하겠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소득금액 조정에 따른 소득처분 및 세무조정은 금방 배웠죠? 국의 지배주주한테서 직접 차입했다면 소득처분 뭐가 되는 거라고요? 배당. 근데 국의 지배주주의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차입했거나 국의 지배주주가 지급보증에 의해서 제3자로부터 차입한 금액은 기타 사회유출. 그 얘기가 390페이지의 두 번째 칸에 나오네요. 그죠? 밑줄 그어놓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소득금액 조정에 대한 특례인데 이건 뭐냐면은 이거를 지금 2배, 6배로 한다고 했잖아요. 별도의 규정이 2배, 6배로 하는데 이거를 지금 국의 지배주주로부터의 출자 금액에 대한 차입금의 배수가 2배 또는 금융업인 경우에는 6배를 초과하는 경우에도 내국법인이 차입금액 규모 및 차입 조건이 특수관계가 없는 자 간의 통상적인 조건과 동일 또는 유사한 것임을 입증하는 경우에는 그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 및 할인료에 대해서는 이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이 경우에 국의 지배주주의 내국법인 출자 금액에 대한 차입금의 배수가 비교 대상 배수를 초과할 때에는 다음과 같이 송부세.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원래 2배, 6배라고 했잖아요. 2배, 6배라고 했는데 유사한 내국법. 그러니까 지금 이 갑하고 유사한 내국법인들이 통상적으로 요 정도는 돈을 빌린다라고 하는 걸 내가 입증하면 내가 지금 갑이 일반법인이거든요. 그러면은 그 출자금의 자기 자본의 몇 배까지만 차입을 할 수가 있어요. 2배. 그걸 넘어가는 것 때문에 발생되는 이자는 송금 불산입을 하겠다는데 근데 그걸 2배로 하지 않고요. 나랑 유사한 업종을 하고 있는 내국법인들이 보니까 자 봐라. 쫙 보니까 다들 지금 4배씩 하는 거 아니냐.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그러면 나도 몇 배까지 되는 거예요? 4배까지는 되는 거예요. 그 산식이 4배를 초과하는 금액 때문에 발생되는 이자를 송금세입 하겠다는 거예요. 비교 대상 배수라고 돼 있죠? 곱하는 게. 그 비교 대상 배수를 곱한 이자, 그것까지 괜찮은 거예요. 출자 금액 적수에 비교 대상 배수를 곱한 것까지는 괜찮은 거예요. 걔를 4배에다, 그게 만약 유사한 내국법인들의 그 차입금들에 대한, 비교 대상 배수가 4배라면, 그러면 4배까지는 괜찮은 거예요. 그건 이제 말문제로 나오겠죠. 얘는 말문제로 나올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래, 특별히 4배까지는 인정. 4배를 초과하는 그 때문에 발생되는 이자는 소금불산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제3자 개입 거래인데요. 이건 뭐냐면, 제3자 개입 거래는 약간 자, 보세요. 이거는 제3자 개입 거래가 아니고요. 얘가 뭐 한 거지? 지급 보증을 해서, 그래서 B한테 빌린 거예요. 근데 제3자 개입 거래는 갑이, 국내에 있는 갑이 B한테서, 국외에 있는 B한테서 차입을 했거든요. 근데 지금 여기 A라고 하는 지금 국의 특수관계자가 있는데, 국의 지배주주가 있는데, 국의 지배주주가 뭐 지급 보증해 준 것도 아니에요. 그리고 국의 지배주주의 특수관계자도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그런데 아까 얘기했던 그런 그 이전가격세제하고 연결되는 거죠. 지금 1번 해당 내국법인과 국의 주주 간에 돈은 얘한테도 빌렸는데 그 얘하고 얘가 무슨 계약을 맺었다고요? 사전 계약을 맺은 거죠. 아까 우리 이전가격세제에서도 제3자 개입거래 있었잖아요. 응? 그 다음에 두 번째 차입 조건이 해당 내국법인과 국의 지배주주 간의 실질적으로 결정. 이 차입 조건이 물론 B한테서 빌렸는데 차입 조건의 결정도 누구하고 누구 간에 결정이 된 거예요. 그죠? 국의 지배주주하고 결정이 된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은 이거는 사실 실제로 누구한테 빌린 거예요? A한테 빌린 거예요. B한테 빌렸지만 얘한테 빌린 거에 대한 그 사전 계약은 국외 지배주주랑 맺었고, 그렇죠? 그리고 차입 조건도 얘하고 얘가 결정을 하는 거라면, 그러면 이거는 얘가 낀 거죠. 실질은 누굽니까? A한테 빌린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얘가 얘한테 출자한 금액의 일반 법이라면 2배, 금융법이라면 6배를 초과하는 금액 때문에 발생된 이자를 어떻게 한다? 송금 불산입을 한다. 이거는 몰라 기타 사유출이 아니에요. 이거는 누구한테도 빌린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렇죠. 얘한테도 빌린 거기 때문에 얘는 뭐가 됩니까? 송금 불산입하고 배당이 되는 겁니다. 그게 아니라 얘가 지급 보증서 줘가지고 얘한테도 빌린 거라면 그러면은 이거는 기타 사유출이 되는 거고요. 그게 아니라 이거는 그냥 얘하고한테도 빌린 건데 얘가 살짝 명의만 얘 명의로 한 것뿐이지 얘한테 빌린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그거는 송금 불산입하고 배당이 되는 거고요. 아시겠어요? 그리고 거기 이런 말이 나와요. 만약에 B가 얘가 또 갑의 국의 특수관계자라면, 이거 노란색으로 할까요? 이게 노란색으로. 이게 만약에 국의 그냥 아무런 관계는 없는 제3자라면 이 두 가지 조건이 모두 충족되게 되면 그러면 과소자본세제를 적용하는 거고요. 만약에 얘가 아무런 관계가 없는 사람이 아니라 지배주주는 아니지만 국의 특수관계자인 거야. 그러면 몇 번만 충족되면 과소자본세제를 적용한다고요? 그 두 개 중에 몇 번만 충족되면요? 이것만 충족돼도 돼요. 요것만 충족되더라도, 요것만 충족이 되더라도 과소자본세제를 적용하는 겁니다. 1번은 충족 안 해도 돼요. 얘가 누구라면? 제3자가 아닌 국의 지배주주는 아니지만 국의 특수관계자라면, 그러면 2번만 충족되더라도 과소자본세제를 적용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렇게 정리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지급이자 송금불사입의 적용 순서가 있는데요. 지금 요것도 이게 지금 과소자본세제, 요거를 지금 배당으로 간주된 송금불사입, 요거를 이제 우리가 과소 자본세제라고 하는데요. 과소자본세제라고 하는데, 요거는 지금 바로 이제 공부할 게 소득 대비 과다이자 비용의 송금불사입이 있거든요. 무슨 내용인지 공부할 건데, 얘하고 얘가 동시 적용되잖아요. 얘하고 얘가. 어떤 차입금에 대해서 이자 비용이 어떤 차입금 때문에 이자 비용이 발생할 거 아닙니까? 어떤 차입금에 대해서 이자 비용이 발생을 하는데 그게 요규정이 적용될 수도 있고 요규정이 적용될 수도 있는 거야. 그럼 계산 방법이 다르거든요. 요거에 따른 이자 송금불사입 금액 계산하는 거랑 요거에 따른 송금불사입 계산하는 거랑 계산이 다른데 이게 두 가지가 동시에 적용된다면 둘 다 계산해 봐 가지고요. 둘 중에 큰 금액의 송금불사입 금액을 딱 하나만 적용하는 거예요. 둘 중에 어떤 거 한다고요? 둘 중에 큰 거. 얘는 겹치잖아요. 얘는 겹치면 그러니까 얘는 겹치면은 뭐라고 표현해야죠? 그러니까 동순이에요. 동순이기 때문에 두 개 다 계산해 봐 가지고 둘 중에 금액 큰 거 하나를 적용하고, 만약에 금액이 같으면 얘를 적용하고요. 금액이 같으면 요걸 적용하는 거고요. 왜냐면 이게 소득 처분이 다르거든요. 얘는 배당일 수도 있고 기타 사유출일 수도 있고, 이거 좀 이따 보겠지만 얘는 무조건 다 기타 사유출이거든요. 그러면은 뭘로 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소득 처분이 달라지잖아요. 그죠? 두 개 이게 겹치면 이게 동순이라는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겹치면은 금액 큰 거 적용하고, 만약 금액이 같으면 뭘 적용한다? 얘를 적용한다는 거예요. 이 두 개가 이제 제일 상위 레벨이고요. 그러면 여기 밑에 이전 가격세제 있죠? 이거 밑에 이전 가격세제하고, 그 다음에 좀 이따 뒤에서 또 392페이지에 혼성 금융상품 거래에 따라 발생하는 이자 비용의 송금불사입이 있고, 그 다음에 우리 법인세법상 지급이자 송금불사입 규정이 또 있잖아요. 그러면 얘네들이 제일 윗단계고요. 요거는 무조건 뭐보다 먼저 적용되는 거냐? 얘네들은 앞에서 공부했던 이전 가격세제, 그리고 좀 이따 바로 뒤에 나오는 혼성 이게 혼성 금융상품이 뭔지 일단 설명 드릴 거예요. 혼성 금융상품 거래에 따라 발생, 그냥 줄여가지고 혼성 금융상품 이자 비용에 대한 송금불산입.
그 다음에 법인세법상 지급이자 송금세입 규정에 얘네들이 우선 적용돼요. 그죠? 1번끼리는 동순이에요. 계산 방법이 다른데 둘 다 계산해봐가지고 둘 중에 큰 거 하나만을 적용하고 둘 금액이 같으면 얘를 적용한대요. 그리고 2번 얘네들보다 얘네들은 우선 적용돼요. 얘네들 먼저 적용하고 그러면 이제 송금세입 됐으니까 남은 이자 비용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남은 이자 비용들을 가지고 얘네들 적용한다는 얘기예요. 남은 이자 비용을 가지고 얘네들을 적용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얘네들은 겹치지 않거든요. 근데 여기 송금세입 되는 것들은 여기 송금세입 될 수가 있어서 이거 먼저 적용하고 남은 이자 비용들에 대해서 얘네들을 적용한다. 라고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렇게 1번, 2번 정리 좀 하시면 되겠고요. 그럼 2번도 똑같이 있네요. 요거 좀 이따 제가 공부할 소득 대비 과다 이자 비용에 대한 송금불산입은 얘네들의 우선 적용한다. 그런 얘기가 또 나오는 겁니다. 그럼 이제 이게 뭐냐 이제 이런 얘기죠. 그러면은 소득 대비 과다 이자 비용의 송금불산입은 이게 뭐냐면은 국외 특수관계인하고 국외 특수관계인한테 돈을 빌려줄 수도 있고 돈을 빌릴 수도 있죠. 그러면 돈을 빌렸으면은 이자를 줘야 되고 돈을 빌려줬다면 이자를 받을 거 아닙니까? 그때 발생되는 순이자 비용이, 즉 다시 말하면 이자 비용에서 이자 수익을 빼면 되죠. 이자 비용이 100인데 이자 수익이 70이라면 순이자 비용은 30이죠.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순이자 비용이 너무 금액이 크면 소득에 대비해서 소득 대비해 가지고 너무 이자 비용이 많은 거야. 그럼 소득 대비해서 이자 비용이 너무나 많으면 걔네들은 뭐 하겠다? 송금 불사지 이렇게 된 거예요. 어렵지 않아요. 뭐를 계산하면 돼요? 국외 특수관계인하고 자금을 빌려주고 빌려오면서 이자를 주기도 하고 이자를 받기도 할 텐데 그때 순이자 비용이 소득에 대비해 가지고 너무나 많이 발생한다면 그 소득 대비해서 너무나 많이 발생하는데 그 소득은 조정소득 금액이라고 해서 조정소득 금액의 30%를 초과하게 되면 그 초과하는 순이자 비용에 대해서 어떻게 한다고요? 송금 불산입하겠다는 겁니다. 그거를 소득 대비 과다 이자 비용이라고 하는 거예요. 응? 말 주어집니다. 국외 특수관계자한테 이자 준 게 있고 이자를 걔네한테 받은 게 있죠. 순액을 해가지고 발생된 이자 비용, 순이자 비용이 너무나 많은 거죠. 그래서 여기서 뭐 뺀다고요? 조정. 그냥 소득 금액이 아니라 조정 소득 금액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조정 소득 금액, 약간 조정을 한다는 거죠. 소득 금액에서 이 조정 소득 금액에 이게 몇 퍼센트를 초과한다고요? 30%를 초과하게 되면 이 금액이 마이너스면 없는 거고요. 그러면은 과다 이자 비용이 없는 거니까 송금세 안 하는 거고 이 금액이 예를 들면 순이자 비용이 50원이고 조정소득이 100이라면 그러면 조정소득이 30%니까 30을 넘어가 버렸잖아요. 얼마가? 20이. 그러면 이게 50에서 100의 30%를 뺀 금액에서 20만큼을 어떻게 한다고요? 송금 불산입하고 얘는 무조건 기타 사유출이 들어가는 거예요. 이걸 소득 대비 과다 이자 비용에 대한 송금 불산입이라고 하는 거예요. 국외 특수관계인하고 거래해서 그렇죠? 이자 비용이 너무나 많은 거죠. 역시 마찬가지로 서로 다른 이자율이 적용되는 이자와 할인료가 있을 때는 높은 이자율부터 먼저 송금에 산입하지 않는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높은 이자율이 적용되는 이자나 할인료가 또 둘 이상일 때는 이자율 높은 게 2개야. 그럼 그 중에서는 차입 시기가 늦은 차입금의 이자부터 송금을 세입한다는 겁니다. 그런 게 말문제로 나올 수 있고요. 계산 어렵지 않고 순이자 비용 그렇다 치고요. 그게 조정소득 금액. 조정소득 금액이 뭐냐? 여기 나왔는데 조정소득 금액이라고 하는 거는요. 소득 금액에다가 법인이 벌어들인 소득 금액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소득 금액에다가 지금 우리 앞에서 공부했던 국외 특수관계인과의 거래에 대한 과세 중에 이전 가격세제거든요. 혹시나 이전 가격세제로 입금해서 산입한 금액이 있다면, 그죠? 그 다음에 좀 이따 뒤에서 나오는 혼성 금융상품 거래에 따라서 발생되는 이자 비용의 송금 산입이 있다면, 또 법인세법상 지급일자 송금 산입, 다시 말하면 그게 여기 있는 거죠? 여기. 얘네들로 인해 가지고 지금 가산종합 금액, 요걸 아까 2번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얘가 벌어들인 소득 금액에서 2번으로 인한 과세종 금액을 다 빼요. 2번으로 인한
이전 가격세제나 혼성금융상품에 대한 이자 비용 송금분사입이나 법인세법에 따른 지급의 송금분사입을 다 걔네들이 송금분사입된 금액을 다시 빼요. 소금분사입 거기 내용 보시면은 걔네들에 대해서 소금분사입 적용하기 전의 소득금액이라고 표현하고 있고요. 거기에다가 감가상각비 빠진 거 있죠? 송금으로 인정된 감가상각비 더하고 그리고 여기 순이자 비용이 있죠? 여기 순이자 비용이 지금 순액으로 이자 비용이 다 그만큼 송금으로 돼 있을 거 아니에요. 이자 수익보다 이자 비용이 더 크니까 송금으로 돼 있을 거 아니에요. 걔를 또 더해주는 겁니다. 이거를 이제 조정소득금액이라고 한대요. 그 법인이 벌어들인 소득금액에서 얘네들로 인한 세무정한 가산종 세무정한 걸 다 빼주고 감가상각비 송분산입한 거랑 그리고 여기 순이자 비용 계산된 금액 있죠. 걔네들을 더해준 금액을 조정소득금액이라고 해요. 그거의 몇 %요? 이걸 계산한 문제는 안 나올 거예요. 굳이 이제 얘기한다면 이렇게 되는 거고요. 이렇게 조정된 소득금액의 몇 %? 퍼센티지 이건 중요해요. 순이자 비용의 조정소득금액의 몇 %를 초과하면요? 30% 초과하게 되면 걔를 송금, 불산입하고 무조건 기타 사유외출을 한다. 그리고 이러한 소득 대비 말 그대로 소득에 대비해서 과다한 이자 비용이라는 거죠. 소득 대비 과다 이자 비용의 송금 불산입 규정은 얘네들보다 우선 적용된다. 그리고 이때 그 순이자 비용 계산할 때는 높은 이자율의 차입금부터 먼저 부인하는 거고요. 그렇죠? 높은 이자 차입금 같으면 차입 시기가 늦은 차입금의 이자 비용부터 먼저 송금 세입한다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그렇게 하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넘겨보세요. 얘네들 이제 그렇게 개념만 잘 정리하시면 돼요. 이름에 해답이 다 있어, 이름에. 소득에 대비해서 이자 비용이 너무 과다하다는 거죠. 그 퍼센티지가 몇 %다? 조정소득금액의 30%를 초과한 이자 비용, 순이자 비용. 소금사입하고 기타 사유출을 한다. 3번에 혼성금융상품 거래에 따라 발생하는 이자 비용 소금사입. 이것도 특이한 거야. 그러니까 혼성금융상품이라고 하는 걸 쉽게 얘기하면은 이게 부채의 성격도 있고 자본의 성격도 섞여 있는 거. 가장 대표적인 게 전환사채하고 신주의증권 부사채. 이런 것들이 부채의 성격도 있고 뭐도 있어요? 네, 자본의 성격도 있는 거죠. 응?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 전환사채에 대해서 회계 처리할 때 회계학에서 버렸나요? 아무튼 그 전환사채 회계 처리하게 되면 그게 이자 비용이 우리나라에서는 그래도 무슨 성격을 더 많이 봅니까? 그죠? 부채의 성격으로 보기 때문에 그 전환사채 때문에 지급하는 금액은 다 뭐가 되는 거죠? 이자 비용이 되는 거죠. 이자 비용. 받는 사람은 뭐가 되고 이자 수익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전환사채 누가 투자했어. 아직 전환되기 전에는 섞여 있잖아요. 부채 성격과 자본의 성격이 섞여 있으니까 회계 처리할 때 전환권 대가도 뜨는 거잖아요. 기타 자본여금도 뜨는 건데 회계 처리할 때 뜨잖아요. 그런 게 있잖아요. 근데 아무튼 회계 처리하게 되면은 부채로도 보면서 약간 자본의 성격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전환권 대가라는 것도 그 안에 회계 처리가 되는 거고 자본여금도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거고 그렇죠? 그리고 아무튼 근데 우리는 무슨 성격으로 더 보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는 부채 성격으로 더 보기 때문에 그때 뭔가 지급하게 되면 이자고 받는 쪽에서는 이자 수익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게 나라마다 처리가 좀 달라요. 그래서 어떤 나라들은 몇 나라가 있는데 그 어떤 나라들은 전환사채나 신주금사채점 이렇게 혼성금융상품의 경우에 지급받는 금액을 투자자가 지급받는 금액을 이자 수익이 아니라 배당금 수익으로 처리하는 나라가 있어요. 무슨 성격이 더 크다고 보는 거죠? 자본의 성격이 더 크다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두 가지가 섞여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뭘로 보는 거냐면 사채 성격이 더 강하다고 보는 거고 그러니까 전환사채, 신주금부 사채 이렇게 표현하는 거고 어떤 나라에서는 그걸 무슨 성격이 더 강하다고 보는 거예요. 자본금의 성격이 더 강하다고 봐서 그래서 그 출자한 금액으로 봐버리는 거니까 그때 뭔가 받은 금액은 이자 수익이 아니라 배당금 수익으로 처리하는 나라가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나라에서 줬을 때는 뭔데요? 자, 그러면 혼성금융상품 그죠? 이것 때문에 발생되는 이자 비용의 송금불산입이거든요. 이게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그게 지금 지급할 때 이자 비용이 되는 거고 받는 나라에서는 그거를 뭘로 보고 있다고요? 자본의 성격이 더 강한 걸로 봐서 받은 금액을 이자 수익이 아니라 배당금 수익으로 이렇게 해버리는 거예요. 우리나라에서는 줬을 때 이자 비용인데 받는 나라에서는 그게 배당금 수익이 되는 거죠. 자, 이게 어떤 문제가 되냐면 이게 문제가 배당 수익이 되잖아요.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얘한테 혼성 금융상품에 투자를 했고요. A가 국에 있는 투자계좌가 갑이 발행한 뭐죠? 갑이 발행한 혼성 금융상품에 투자한 거죠. 여기 투자했어. 그게 혼성 금융상품이고. 그럼 얘가 얘한테 이제 뭔가 지급할 거 아닙니까? 뭔가를 대가를 지급하는데 문제는 그게 얘 입장에서 뭐가 되는 건데요? 이자 비용이 되는데 몇 나라에서는 특이하게 이게 받는 금액을 여기서 뭘로 한다고 이거를? 배당소득을 하는 거야. 배당금 수익으로. 여기까지 이해되죠? 자, 근데 문제가 있어요. 이자가 되든 배당이 되든 어차피 과세가 되는데 아니죠. 배당소득은 모든 나라가 뭐합니까? 이중과세를 조정합니다. 모든 나라가 이중과세를 조정해요. 배당으로 인해 가지고는. 이중과세를 조정하는 거예요. 근데 그 이중과세를 조정하는 게 물론 얘 입장에서는 외국법인에서 받은 거니까 우리나라에서도 수입배당 외국과세 할 때 외국법인에서 받은 배당은 수입배당 외국과세 적용을 배제한다. 또 만약 개인의 경우에 배당에 대한 이중과세 그럴수업 배당에 대한 이중과세 조정 그럴수업 할 때도 요건 1에 불충족 누굽니까? 외국법인에서 받은 배당은 그거를 이중과세 조정을 배제하는 거죠. 근데 뭐가 적용이 되냐면 이때 외국법인에서 받은 배당으로 보는 거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얘가 법인이면은 간접 외국납부세 또 혼자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배당소득에 대해서 요건을 충족하게 되면 그걸 간접 외국납부세액이라고 해서 그 간접 납부세액으로 해가지고 세액공제를 받아요. 세액공제를 받는단 말이에요. 모든 나라가. 배당이 되면. 근데 그건 다 되는 게 요건을 충족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요건을 충족하지 않으면 요건이 있어요. 요건을 충족하지 않으면 그냥 다 과세가 되는 거고요. 요건을 충족하게 되면 배당소득은 일단 입금이 됐다가 걔가 간접 외국납부세액을 계산해가지고 걔를 또 세액 공제를 해가지고 이중과세를 조정해준다. 국제간 이중과세를 조정해준단 말이죠. 그러면 결국에는 이게 전부 다 과세가 안 될 수가 있겠네. 전부 다 과세가 안 될 수가 있겠네요. 그죠? 그래서 이거 이제 내용을 보세요. 그러면 얘는 실컷 이자 비용인데 근데 이쪽에서는 전부 다 과세가 만약 안 된다면 그러니까 이쪽에서 만약에 다 과세가 되면 문제 없어요. 어차피 이자로 가든 배당으로 가든 이쪽에서 다 뭐가 돼버리면 이자 수익은 이중과세 조정이 없단 말이에요. 근데 배당은 요건을 충족하게 되면 간접 외국납부세액이라고 해가지고 이중과세가 적용이 될 수가 있단 말이죠. 그러면 이 배당 수익이 다 과세가 안 될 수가 있잖아.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근데 이중과세 조정은 또 아시다시피 완벽하게 이중과세 조정이 되는 것도 아니야 또. 어느 정도 이중과세 조정이 되는 거지. 아무튼 그래서 어느 정도 이중과세 조정, 그 어느 정도냐 그것도 좀 이따 나오는데요. 그게 어느 정도 이상 이중과세 조정이 돼버리면 그러면 얘는 이자 비용이 지금 송금이잖아요. 이쪽에서 배당 소득이 됐고 그런 특이한 나라야. 혼성 금융상품이다 보니까 이쪽 나라에서는 그게 배당 소득이 됐고 그거에 대해서 뭐가 돼? 세액 공제를 받아가지고 과세가 안 된 금액이 있다면 과세가 안 된 금액이 일정 금액을 넘어갔다면 그러면 얘가 얘한테 준 이자 비용은 다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송금 불산입하겠다는 겁니다. 소득 처분 다 기타 사유줄이에요. 이렇게 이게 혼성 금융상품으로 인한 이자 비용의 송금 불산입 규정이에요. 특이하죠. 아주 특이한 규정이에요. 주는 나라에서는 이자 수익이면 받은 나라에서 이자 비용이면 저쪽에서 이자 수익이어야 되는데 그럼 깔끔하게 끝 그런 되는데 저쪽 나라에서 하필이면 그게 혼성 금융상품이어가지고 뭘로 되는? 받은 금액이 배당 수익이 되는 그런 경우가 있단 말이죠. 응? 이해되십니까? 근데 그거에 대해서 과세가 다 되면 또 문제가 없어. 근데 그게 이렇게 이중과세가 조정이 돼가지고 간접 외국납부세 등을 세액공제를 등을 해서 과세가 되지 아니하는 금액이 있다면 그게 일정 금액 넘어가야 돼. 과세가 되지 않은 금액 일정 금액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쪽에서 얘한테 준 이자 비용에 대해서 어떻게 하겠다고요? 이쪽에서 과세가 안 됐으니까 너라도 과세하겠다는 거죠. 송금 불산입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거기 이제 내용 보시면은 소수분 다 기타사 유출이고요. 자, 여기서 주의할 것들 볼게요. 자, 얘가 근데 이거 송금세입하는 요거는요. 얘가 이런 금융상품을 사고 팔고 하는 것들을 주된 업무로 하는 그러한 회사라면 이런 거 적용하지 않아요. 즉 얘가 금융보험업을 영위한다면. 그죠? 얘가 금융보험이잖아요. 그러면 이 규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금융보험업자인 경우에는 이 규정을 적용하지 않아요.
그거 하나. 기본적인 틀은 이해되죠? 그때 이제 세부적으로 국내에 있는 갑이라는 자가 누구면 적용 안 해요? 금융법에 종사하는 내국법인은 제외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첫 번째 줄하고 두 번째 줄에 거쳐서. 찾으셨나요? 걔는 제외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과세되지 않는 금액이라고 하는 건 도대체 얼마만큼이 지금 세액공제가 되면 과세가 안 될 거 아니에요. 저쪽 우리나라 입장에서 간접 외국납세액이고 저쪽 나라에서는 아무튼 뭔가 규정이 있겠죠. 그러니까 그래서 딱 간접 외국납세액이라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각 나라마다 세법이 다르다 보니까. 그러니까 그쪽 나라의 규정에 따라서 아무튼 과세가 되지 않는 금액이 있다면 그 꼽혀서 한번 보세요. 과세되지 아니하는 금액은 얼마가 돼야 되냐면 거래 상대방의 거주지국 세법에 따라 배당 소득이란 이유로 거래 상대방의 과세 소득에 포함되지 않거나 해당 배당 소득의 10% 미만으로 과세 소득에 포함되는 경우를 말한다. 그러니까 몇 퍼센트 이상 과세가 안 되는 거죠? 90% 이상 과세가 안 되는 거죠. 배당 받은 금액이 지금에서 100을 받았는데 이게 세액공제가 되는 금액이 얼마 미만이라면 그 과세가 되는 거예요. 10%? 그러니까 과세되지 않는 금액이 10% 미만이면 그러니까 그런 얘기가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아예 과세 소득에 포함되지 않거나 해당 과세 배당 소득의 10% 미만으로 과세 소득에 포함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얘가 미만이니까 전체 100인데 이걸 적용해 가지고 결국에는 10 미만이 소득 금액이 되는 거죠. 10 미만 결과적으로는 10 미만이 소득 금액이 되는 거죠. 이게 이 세액 공제를 고려를 했더니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이쪽 나라에서는 뭐 이걸로 하면 좀 더 쉬우니까 만약에 이게 적용된다고 칠게요. 각 나라마다 또 수입배당 인건세에 대한 규정이 또 다르니까 우리나라는 외국법인한테 받는 거는 안 되지만 뭐 이쪽 나라는 된대요. 뭐 사실 뭐 이것도 배당이라고 하는데 뭐 이거 안 되겠어? 안 될 게 뭐 있어? 뭐 아무튼 나라마다 뭐 맘대로 잡아가지고 된다 칠게요. 그러면 이게 좀 더 쉬우니까 이게 100인데 이게 과세가 되는 게 전체 배당소득 10% 미만이라면 10 미만이라면 수입배당 인건세 대비 90 이상이 된다는 얘기죠. 그죠? 그러니까 이게 10 미만이 되는 거잖아요. 90을 초과해야 되는구나. 그리고 이쪽에서 과세되는 배당소득이 10 미만이 되는 거죠. 아예 과세가 안 되거나 그죠? 과세가 된다 할지라도 내가 그쪽에서 받은 배당소득의 10% 미만만 과세 소득에 들어간대요. 과세가 안 되는 게 90을 초과한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무슨 말인지 지금 이해되시죠? 그러면 과세되지 않는 금액이 있다는 겁니다. 거의 이중과세 조정이 다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거의 과세가 안 된다는 거죠. 그러면 그때 얘가한테 준 이자 비용은 어떻게 하겠다? 송금 불산입하겠다. 자, 얘가 누구라면 이런 규정은 또 적용하지 않고요. 그렇죠. 얘가 금융보험업자라면 이 규정 적용하지 않고요. 그리고 이쪽에서 배당소득이 과세되지 않는 금액, 그러니까 완전 과세가 안 되거나 과세가 되더라도 이거의 10% 미만으로만 과세가 되는 거니까 거의 이중과세 조정이 거의 다 되는 거죠. 그런 경우에는 송금세입 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그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뭐 계산 방법? 그건 몰라도 됩니다. 자, 실컷 이렇게 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나중에 이제 배당소득이다 이중과세 조정이 되려면 한 1년 더 뒤에 이제 1년 다 지나봐야지만 되는 거니까 봐서 얘가 송금세 했는데 알고 보니 이쪽 나라에서 규정을 적용해 보니까 과세가 100 중에 10 이상이 과세 속에 들어간 거야. 그럼 이거 송금세 규정 적용 안 했어야 되는 거잖아. 그걸 알게 되면 그러면 다시 이걸 어떻게 한다고 그때 송금에 산입한다. 다시. 그런 말이 거기 그 사후관리. 그러니까 사후관리를 하는 거예요. 송금세에서 끝나는 게 아니야 얘는. 송금세 했고 난 다음에 보니까 저쪽 나라에서 내가 준 금액이 저쪽에서 배당이 돼버린 거죠. 나는 이자를 줬는데 저쪽에 받은 게 배당이 된 건데 이중과세를 조정했는데도 불구하고 받은 금액의 10% 이상이 과세가 되는 소득에 포함이 돼버렸다면 그러면 이 규정 적용 안 했어야 되잖아. 송금 세입 안 했어야 되잖아. 그러니까 그때 그렇게 된다면 송금 산입 바로 한다는 겁니다. 그 얘기가 동그라미 1번에 있는 거고요. 그렇죠? 또 2번에 그래서 송금 산입을 이렇게 했어. 근데 또 나중에 보니까 그러니까 또 나중에 보니까 얘가 잘못 계산해가지고 된 거지. 나중에 또 시간 지나서 한 2년쯤 지난 다음에 여기에서 또 이쪽에 세무사가 나가서 봤더니 그때 잘못된 거야. 그래서 결국엔 과세되는 금액이 전체 배당에 또 몇 퍼센트 미만이 또 된 거죠. 10% 미만이 또 됐다면 다시 또 송금세입 하는데 그때는 뭘 내야 된다고요? 이자를 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때는 송금세입하고 뭐까지 내야 된다는 거예요? 1수 곱하기 10만 분의
25에 이자까지도 내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 사후 관리를 그렇게 하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그런 사후 관리를 그렇게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이한 규정들이죠. 지금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과소자본세제에 예전에는 그러니까 요 전체 규정이 뭐냐면 요게 국외 지배주주 등에게 지급하는 이자 비용에 대한 과세 규정인데 이 이자 비용에 대한 과세 규정 규정이 예전에는 과소자본세제 하나밖에 없었어요. 근데 작년부터 지금 소득 대비 과다 이자 비용에 대한 송금부산입과 혼성 금융상품에 대한 이자 비용의 송금부산입 규정이 생긴 거예요. 근데 작년에 그래서 나올 만하지 않을까. 작년 찍은 게 상호 합의랑 얘를 찍었었거든요. 작년에 이제 이전 가격세제는 당연히 나올 것이다. 근데 추가로 나온다면은 한 문제는 과소자본세제 또는 상호합의 조차가 좀 오랫동안 안 나왔기 때문에 나올 만한데 중요한데 안 나왔으니까 이렇게 나오겠다 이렇게 했는데 작년에 요거 나왔잖아. 그럼 요거 왜냐면 작년에 이거 바꾸면서 엄청 신경 써서 바꿨거든요. 나름대로 규정이 다 의미가 있고요. 이게 하나의 문제를 구성하기에는 좀 양이 작고요. 양이 좀 작고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 전체 지금 얘기한 이 세 가지를 통으로 묶어가지고 국외 지배주주 등에게 지급하는 이자 비용에 대한 소금부산입 규정에 대해서 요 세 개의 규정을 가지고 하나의 문제를 구성할 수 있는 거죠. 그때 얘네들도 다 나올 수 있는 거죠. 하나 그 예문 하나씩으로는 다 나올 수 있는 겁니다. 어떤 얘기인지만 알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직접 계산하는 문제는 안 나오겠지. 직접 계산하는 문제로 나온다는 거는 요 정도 아주 간단하게 해가지고 나온다면 간단하게 지금 얘기한 요 정도 적수 계산할 필요 없이 1년 내내 차입금의 변동이 출자금과 차입금의 변동이 없는 걸로 하면은 계산 쉽잖아요. 그럼 적수 계산할 필요 없으니까 바로 나오잖아요. 그렇죠? 몇 배만 알고 있으면 돼요, 이쪽에. 이쪽에서 2배, 6배만 알고 있으면 되는 거잖아요. 그걸 넘어가는 금액, 그거를 무슨 이자율부터 높은 이자율의 이자 비용부터 소금부산입 한다. 이것만 알고 있으면 되는 거니까 저 정도 간단하게는 계산 문제로도 충분히 나올 수 있죠. 그죠? 복잡하게 기준에 빌린 걸로 해서 적수계산, 이렇게는 안 나온다고 해도 개념을 물어보려고 내는 거니까, 그죠? 적수계산하고 이런 거 안 나온단 말이야. 기준에 빌린 걸로 안 나온단 말이지.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요 세 가지가 하나의 규정이 돼가지고 문제가 구성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작년에 찍은 건데, 안 나온 거니까. 이제 4절 갑니다. 4절에, 자, 이걸 특정 외국법인의 유보소득에 대한 합산과세라고 해서 다른 말로 조세회피 방지세제라고 하는데 이 조세회피 방지세제는 이전 가격세제 못지않게 많이 나왔었어요. 못지않게 많이 나왔던 파트라서 좀 그쵸? 어려워요, 그 내용이. 그러니까 지금 그 국조법에서 전체 국조법 내용의 40%가 이전 가격세제고 그리고 8개 절 중에서 그리고 한 20% 정도가 이거예요. 조세회피 방지세제. 그러니까 이 두 가지 규정이 60%예요. 나머지 6가지 규정이 나머지 40%를 구성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꽤 많은 퍼센테이지를 차지한다고 보시면 돼요. 두 번째로 많은 양이에요. 국조법에서 두 번째로 많은 양을 차지하고 있는 게 조세회피 방지세제고 그래서 제가 이전 가격세제랑 조세회피 방지세제만 그림을 그려놓은 거예요. 얘는 그림으로 이해를 하지 않으면 이해가 안 되거든요. 아까 이전 가격세도 아까 플로우 차트 있었잖아요. 흐름도가 있었죠. 얘도 흐름도가 있는데 이 흐름도는 더 어려워요. 조세회피 방지세제 흐름도는 397페이지에 있습니다. 뭐야. 그래서 아무튼 거기 그래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좀 내용을 이해를 하고 좀 들으시면은 무슨 말인지 살짝 이해가 되고요. 그죠? 그 흐름도가 이렇게 있을 정도로 좀 어려운 내용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흐름도가 있습니다. 자, 조세회피 방지세제 전통적으로 좀 많이 나왔던 한 해 걸려 한 번씩은 나오는 많은가? 3년에 한 번 정도는 나오는 최소한. 예전에 연타로 나올 때도 있었고 좀 애도 많이 나오는 편이에요. 그러니까 이전 가격세제만큼은 아니지만. 그래서 만약에 본다. 그러면은 사실 이전 가격세제 얘는 그래도 작년에 안 나왔고 2018, 17년도 연타로 나왔을 거야. 아마 거기 앞에 제가 분석 다 해놨잖아요. 여러분들한테 도움되라고 잘 집어서 공부하시라고 이렇게 해놨는데 2017, 2016년도에 연속으로 나왔구나. 조세회피 방지세제가 그러면 올해 아무튼 2번 연속 나오고 그리고 2년이 지났네. 그리고 우리 3년째잖아. 얘는 좀 원래 아무튼 그래도 순서는 3절이 더 우선이에요. 이전 가격세제 2절 그리고 3절 우선순위. 그리고 사전은 그래도
그 2016, 17년도에 연터로 나왔었는데 해외 금융 계좌도 나름대로는 좀 중요한 내용들이 좀 있거든요. 물론 그게 해외 금융 계좌가 하나의 문제로 나오긴 좀 그래. 그러려면 너무 디테일하게 들어가야 되니까 그냥 국제조세 조정하는 법률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의 예문 중에 하나로 해외 금융 계좌 내용이 들어갈 수는 있는 거죠. 그래서 굳이 이제 우선순위 한다면 이전가격세제는 당연히 찝고 그 다음에 이제 그죠? 국외 지배주주 등에게 지급하는 이자 비용 등에 대한 송금 불사입 규정, 이게 이제 과도자본세제를 포함한 이자 비용 송금 불사입 규정 3개 섞여 있는 거죠. 거의 3절. 그 다음에 해외 금융 계좌, 그 다음에 본다면 조세 회피 방지 세제. 이렇게 순서가 이렇게 있다는 거죠. 상환비는 작년에 나왔는데 2년 연타로 나오기에는 좀 상환비 할 땐 다 가겠다. 그죠? 아무튼 자, 4절에 자, 조세회피 방지세제인데 이게 조세회피 방지세제는 이제 기본적으로 이것도 이제 일단 그림으로 규정에 대한 설명 좀 들으시고 그리고 세부적인 내용이 좀 어렵기는 해요. 근데 아무튼 자, 그러니까 국내에 갑이라고 하는 자가 있어요. 근데 국내에 갑이라고 하는 자가 지금 이 국외가 이쪽 나라가 조세 회피처야. 즉 법인세가 아예 없거나 법인세의 실질 부담률이 소득 대비 15% 미달하는 그런 데를 우리가 조세 회피처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법인세가 없거나 또는 법인세가 있다고 할지라도 그게 실제 부담률이 15% 이하인 그런 곳을 조세 회피처라고 하는데 여기 조세 회피처에 얘가 여기다가 돈을 국내에서 많이 벌었어요. 그럼 세금 많이 낼 것 같으니까 조세 회피처에다가 회사 하나를 만드는 거야. 출자를 해서. 출자를 해가지고 회사를 만드는데 중요한 건 이 회사의 성격이에요. 이 회사가 실제로 여기에서 실제로 막 사업을 하고 있는 실제로 뭐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는 그런 실제로 소득을 벌어들이고 있는 실제로 사업을 하고 있는 공장이 있는 우리가 딱 봐도 진짜 사업하네 라고 이런 회사를 설치했다면 그게 문제가 안 되는데 그게 아니라 이런 조세 회피처에 어떻게 보면은 페이퍼 컴퍼니와 페이퍼 컴퍼니 같은 페이퍼 컴퍼니 및 페이퍼 컴퍼니 같은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여기에다 회사 하나를 만들었는데 그 회사가 A라고 하는 회사를 만들었는데 출자해서 만든 거니까 이게 이제 자회사가 되는 거죠. 외국에 있는 자회사가 되는데 자회사일 거예요. 출자해서 만든 거니까. 근데 얘가 하는 게 뭐 예를 들면은 실제로 막 공장 돌리고 이런 일이 아니라 여기에서 뭐 하냐면은 주식 투자하고 있거나 뭐 그런 거야. 그 회사에서 주식 투자만 하고 있는 거지. 그러니까 사무실 하나, 책상 하나만 있으면 되는. 무슨 말인지 지금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겉으로 막 진짜 제대로 뭐 경영을 하고 있는 이런 회사가 아니라는 거야. 그런 회사가 아닌. 아니면 진짜 말 그대로 명목사, 종이상 회사. 무슨 투자 회사. 뭐 유동화 좀 해가지고 무슨 투자 해가지고 페이퍼 컴퍼니. 페이퍼 종이상으로만 존재하는 회사거나. 응? 아니면 실제로 거기 사무실이 있어. 있는데 가면 책상 하나밖에 없어. 뭐 하는 거지? 사람이 거기서 그냥 돈 들어오고 나오거나 어디 투자하고 그 돈 받고 이런 일만 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사무실 있다 할지라도 그런 거야. 그러니까 그런 일만 한다든지, 아니면 여기에 가가지고 여기다 회사 설치했을 때 얘가 지적 재산권만 제공하고 있는 회사든지, 뭔가 실제로 뭔가 공장이 돌아가는 뭐 이런 사업을 하는 이런 회사가 아닌 거야. 무슨 말인지 지금 이해되세요? 뭐 주식 투자를 한다든지 또는 채권 투자한다든지, 그죠? 직접 재산권 제공한다든지 이해되시죠? 그리고 선박 항공기 장비 임대 사업을 하고 있든지. 임대 사업. 여기서 보내주고요. 여기서는 그게 다 임대 사업만 하고 있는 거지. 임대료만 받는 거야,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직접 선박이나 항공기를 굴리는 게 아니잖아요. 그냥 바로 얘를 통해서 서류만 통해가지고 갔지만 얘가 바로 어느 회사가 선박을 쓰겠다 그러면 서류가 이렇게 통해서 이렇게 간 거지 실제 배는 그쪽으로 바로 갈 거 아니에요, 이렇게. 얘네들이 예를 들면 한 2달 동안 그 배를 쓴다면, 그죠? 얘를 통해서 서류 작업만 하는 거지 배는 여기서 쓰고 있는 거죠.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여기는 정말 사무실 하나, 책상 하나만 있으면 되는 그런 업종을 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그래서 여기에 지금 페이퍼 컴퍼니 및 그와 유사한 실체가 거의 실체가 없는 그런 회사를 만든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그런 회사에 출자를 했어요. 이렇게. 그러면 그렇게 해놓고 난 다음에 거의 실체가 없는, 있더라도 거의 없는 아예 페이퍼 컴퍼니거나 그런 회사를 만들어 놓고서 여기서 벌어들이는 소득을요, 다 이쪽으로 이전시키는 거야. 왜냐면 여기서 실체가 없다 보니까 장부사로만 이전이 된 거지. 소득이 쌓였지만 장부사로만 이전이 된 거고요. 그 실질도는 누가 다 갖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갑이 다 갖고 있는 거야. 여기는 실체가 거의 없어, 실체가. 그러니까 장부상으로만 이쪽으로 소득이 쌓이는 거지 그 돈을 다 얘가 갖고 있는 거야, 그냥. 갖고 있어요. 내 마음대로 쓰는 거야. 근데 아무튼 장부상으로 얘는 소득이 어떻게 됐어요, 다? 얘 소득은 다 없어지고요. 다 이쪽으로 이렇게 이전된 거야, 이렇게. 그래놓고 지금 주주잖아. 출자했으니까 주주잖아요. 근데 얘가 얘한테 배당 결의를 안 하는 거야. 이게 이제 소득세법에서 공부했던 내용이죠. 국조법에 따른 간주배당. 그 얘기예요. 간주배당. 배당 간주금액. 그러면 배당 결의 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얘의 배당 가능 이익이. 얘의 배당 가능 이익이 100억이라면 그 배당 가능 이익에 얘의 출자 지분을 곱한 금액만큼. 만약 이게 출자 지분이 40%라면 40만큼을 결의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얘가 뭐 받은 걸로 간주하는 거예요. 배당을 받은 걸로 간주하는 거죠. 그걸 우리가 국조법에 따른 뭐라고 했어요? 간주배당이라고 했죠. 간주배당이라고 했고요. 국조법에 따른 간주배당. 여기 규정에서는 순서를 바꿔서 배당 간주금액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배당 간주금액. 간주 배당 금액 다 같은 얘기예요. 그렇게 했다가 최근에는 배당 간주 금액이라고 용어로 바꿨어요. 아무튼 같은 얘기 간주 배당 간주 금액 이해되세요? 자, 그러면 만약 얘가 개인이라면 그게 배당 소득이 될 것이고 얘가 법인이라고 가정해 볼게요. 법인이라면 실제로 배당을 받았나요? 받지도 않은데도 불구하고 지금 얘가 배당 금액을 어떻게 하죠? 입금에 산입하는 거잖아요, 지금. 그럼 언젠가는 얘가 배당할 수 있겠죠. 귀속시기 차이기 때문에 얘가 만약 법인이라면 이 간주배당은 개인이라면 배당소득이 되는 거고요. 소득세법상 간주배당. 그렇죠? 얘가 법인이라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 간주배당 금액은? 40만큼을. 입금 산입하고요. 귀속시기 차이니까 유보로 처분하는 거예요. 귀속 차이니까 유보로 처분하는 겁니다. 언젠간 받겠지. 회사가 언젠가는 문을 닫게 되면 자녀상가액이라도 받게 되는 거니까 그때라도 다 받겠지. 언젠간 받겠지. 그러니까 일단 유보로 되는 거예요. 법인이라면. 개인이라면 그게 뭐가 되고요? 그게 배당 소득이 되는 거고요. 여기까지 이해되세요? 자, 그러면 이제 세부적으로 들어가 볼게요. 이게 조세회피 방지세제 특정 외국법인의 특정 외국 제목은 뭐라고 되어 있어요? 특정 4절에 외국법인의 그렇죠? 배당 가능이익 그 유보소득에 대한 합산과세라고 표현하고 있고요. 걔를 조세회피 방지세제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 출자는 몇 퍼센트 해야지만 되는 거냐? 출자는요. 이게 지금 이게 가정한 거고요. 얘가 10% 이상을 출자하면 되는 거예요. 10% 이상을 출자하면 되는 거고요. 10% 이상을 직간접이라고 간접은 아까 우리 간접 보유는 어떻게 사는지 아까 설명드렸었는데. 그죠? 직간접. 근데 중요한 거는 여기서 이게 중요해요. 지금 이 갑이라는 자가 직간접으로 빌린 것뿐만이 아니라 갑이라는 자의 특수한 개인, 국내 특수한 개인이 여기다 출자한 것까지 합해가지고 10% 이상이면 돼요. 그러니까 이 10% 이상은 여기 갑, 얘를 그냥 내국인이라고 표현할게요. 법인일 수도 있고 개인일 수도 있으니까. 그죠? 그 내국인뿐만이 아니라 그 내국인의 누가 보유하고 있는 주식까지 합해가지고 10% 이상이면 된다고요? 그 내국인의 특수한 개인, 국내 특수한 개인, 내국인과 그 내국인의 국내 특수한 개인이 가지고 있는 지분을 합해가지고 몇 퍼센트 이상을 갖고 있으면 돼요? 10% 이상이면 되는데 중요한 거는 내국인은 직간접 보유가 다 되고요. 그 내국인의 특수한 개인은 직접 보유한 것만 합해요. 그렇게 합해가지고 몇 퍼센트 이상이 되면 돼요? 10% 이상이 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보시면은 그 내국인의 범위가 나와요. 조세회피 방지세제를 적용받는 내국인의 범위. 조세회피 방지세제를 적용받는 내국인은 특정, 얘를 지금 뭐라고 하겠냐면 얘를 특정 그 요건을 모두 추적한 외국법인을 특정 외국법인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 특정 외국법인의 각사하면도 말현재 발행주의 총수 또는 출자 총액의 10% 이상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보유하는 자를 말한다. 이 경우에 발행 주식 총수 또는 출자 금액의 10%를 판단할 때 국세기본법에 따른 친족 등의 법소정의 특수한 개인이 직접 보유하고 있는 발행 주식 또는 출자 지분을 포함한다. 그죠? 특수한 개인이 직접 보유하고 있는 것까지 포함해서 10% 이상이면 된다는 거죠. 내국인은 간접 보유하면 되고 내국의 특수한 개인은 직접 보유하는 것만 합해진다. 자, 이게 틀린 문구로 나오면 잘 눈에 안 보이겠죠? 눈에 잘 안 보일 수 있는 문구죠, 이게. 그죠? 그러니까 내국인 및 그의 특수한 개인이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내국인 및 그의 특수한 개인이 직간접 보유하고 있는 지분이 10% 이상이면 된다 해가지고 그건 틀린 문구죠. 왜냐하면 얘는 간접이 안 되기 때문에. 내국인은 직간접, 그 내국인의 특수한 개인은 직접 보유하고 있는 출자 지분을 합해가지고 10% 이상이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조세 회피처는 법인의 최근 3년도 평균 부담세액이 실제 발생 소득이 15% 이하인 국가나 지역을 말한다는 거고요. 그렇게만 알고 있으면 돼요. 네, 되셨습니까? 자, 그러면 이제 얘의 배당 가능 이익에 얘 뭐를 곱한? 예, 출자 비율을 곱한 금액만큼을 배당받은 금액으로 간주하면 되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얘는 그러면 법인이라면 입금 안 받았잖아. 받지도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얘를 입금에 산입하고 소득 처분은 뭘로 한다고요? 유보로 한다는 거 일단. 개인 사업자는 그걸 배당 속에 포함시키면 되는 거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근데 특정 외국법인의 유보소득 배당 간주 적용의 배제 해가지고 몇 가지가 나오는데요. 1번 특정 외국법인의 각 사무도 관련제 실제 받은 얘가 실제 발생한 소득이 얼마 이하라고요? 2억 이하라고요. 2억 이하. 사업주가 1년 미만이라면 그죠? 2억 곱하기 10월의 사업주 월수 아니 사업주 6개월째라면 1억 이하가 되는 거죠. 사람들 월수를 고려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년에 2억 이하라면 금액이 얼마 안 되잖아요. 금액이 얼마 안 되면 지금 조세회피 방지세제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특정 외국법인의 소득이 실제 발생 소득이 얼마 이하요? 2억 이하라면 조세회피 방지세제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2번 특정 외국법인이 특정 국가 등의 그 특정 국가가 여기 조세회피죠. 특정 외국법인이 특정 국가 등의 사업을 위해서 필요한 사무소, 점포, 공장 등의 고정된 시설을 가지고 있고 그 법인이 스스로 사업을 관리하거나 지배 또는 운영하며 그 특정 국가 등에서 주로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그때는 또 조세회피 방지세 적용을 배제하는데 아까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여기서 진짜 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 규정 적용하지 않는다니까요. 지금 여기서 만든 이 특정 외국법인이 누구여야지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의 페이퍼 컴퍼니 및 페이퍼 컴퍼니에 준하는 거기에 진짜 등록만 돼 있으면 되지 사실 직원도 필요 없는 그러한 경우를 말하는 거예요. 있어도 뭐 거의 책상 하나 정도 있으면 되는 그 정도. 그러니까 거의 페이퍼 컴퍼니 아무거나 없어도 되는 페이퍼 컴퍼니거나 있더라도 책상 하나 정도 있기만 하면 되는 뭐 그런 데라는 거죠. 여기가 제대로 거기 동그라미 2번이 제대로 사업을 하고 있는 그런 법인이라면 그러면 이런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페이퍼 컴퍼니 및 거기에 준하는 법인이어야지만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 다음에 3번은 뭐냐면 3번은 얘가 뭐를 보유한다고요 지금? 그러면 아까 얘기했죠. 그러면 거의 페이퍼 컴퍼니에 준하는 거잖아. 주식을 보유하면 실제 사람이 필요 없잖아. 주식을 보유하거나 채권을 보유하거나. 그런 일을 한대요. 거기 내용 보니까 전체 총수익 금액 중에서 50%를 초과하는 게 주식 보유 때문에 발생되는 수입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주식 보유를 주된 사업으로 하고 있는 특정 외국법인이에요. 그럼 얘가 진짜 사업을 하고 있는 게 아니잖아. 진짜 뭐 공장이나 뭐 이런 게 있는 게 아니잖아, 지금. 그죠? 그런 게 아니라 지금 거의 페이퍼 컴퍼니에 준하는 회사인데 그런데 얘가 주식만을 보유하고 있는 회사인데 그게 얘가 지금 A 회사인데 B라는 회사에 지분을 가지고 있는 거죠. 주를 갖고 있는데 얘가 지주회사 자회사 관계인 거야. 그러니까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거니까 지주회사. A가 B의 지주회사고요. 빨간색으로 할까요? 그리고 또 얘가 B는 A의 자회사인 거지. 그러니까 이게 지주회사 자회사 관계가 될 정도면은 지분을
우리나라에서는 얘가 상장이라면 20% 이상, 얘가 비상장이라면 40% 이상의 지분을 갖고 있어야 돼요. 근데 그게 그쪽 나라는 또 모르죠. 그쪽 나라는 지주회사 자회사 관계에 대한 지분 구조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우리나라 기준으로 한다면 그래요. 20%. 아무튼 꽤 일정 퍼센트 이상의 지분을 갖고 있는 건데 문제는 얘가 자회사가 얘가 이쪽에서 얘가 공장을 갖고 있는 거지. 그럼 결국에는 얘는 지금 주식만을 보유하고 있지만 실질은 지주회사 자회사 관계니까 하나의 회사처럼 본다면 결국은 얘에서 실질 사업을 하고 있는 그렇죠. 실질 사업을 하고 있는 그러한 지주회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걔네들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해외 지주회사라고 표현하고 있죠, 지금. 해외 지주회사가 얘가 해외 지주회사라고 표현하고 있고요. 그 해외 지주회사가 다음 강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또 그때는 조세회피 방지세제를 적용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실제로 사업을 하고 있는 걸로 봐서. A는 지금 주식만을 보유하고 있는데 A가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데 A가 지주회사고 걔 자회사가 있는 거야, 거기에. 내용을 보니까 해외 지주회사가 자회사의 주식을 배당 기준일 현재 몇 개월 이상 계속 보유하고 있고요. 6개월 이상 계속 보유하고 있고요. 넘겨보세요. 넘겨보시면 그 해외 지주회사가 A의 자회사 중 해외 지주회사 같은 국가 또는 같은 지역에 본점 또는 주사무를 두고 있는 자회사로부터 이 자회사가 어디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회사도? 이 특정 국가에 이 국가에 같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특정 국가에 같이 있어야 돼요. 근데 거기서 말하는 그 특정 국가는 EU는 다 같은 나라로 보는 거야. EU 연합, 유럽 연합은 다 같은 나라로 보는 거고, 중국하고 홍콩도 같은 나라로 보는. 어차피 뭐 홍콩 같은 나라지만 참 같은 나라 같지 않은. 그래 아무튼 애매한데 그냥 여기서는 다 같은 나라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얘가 자회사의 본점이 같은 나라에 있는 거, 같은 나라에. 그 나라에서, 그러니까 그 나라에 있고요. 그리고 자회사로부터 받은 이자, 배당, 그 밖에 대통령으로 정하는 소득을 합한 금액이 그 지주회사의 소득 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몇 퍼센트 이상이라고요? 그렇죠. 그러면 얘가 이제 자회사로부터 받은 소득이 있을 거 아니에요. 예로부터 받은 소득이 얘 전체 소득의 몇 퍼센트 이상이요? 90% 이상이라면 그러면 그냥 뭐 얘는 얘지 뭐 그냥. 얘가 지금 제대로 뭐 하고 있고 지금 얘가 여기서 제대로 사업을 하고 있는 것이고.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그러면 이것도 조세회피 방지세제를 적용하지 않는 겁니다. 조세회피 방지세제를 적용하려면 가공의 회사, 즉 페이퍼 컴퍼니거나 페이퍼 컴퍼니에 준하는 회사여야지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조세회피 방지세제를 적용하지 않는 경우 페이퍼 컴퍼니인데 벌어든 소득이 얼마이야? 2억이야. 아니면 페이퍼 컴퍼니가 아닌 거죠. 실제 사업을 하고 있는 회사거나 아니면 얘가 주식만을 보유하고 있는 주식을 보유하는 걸 주된 사업을 하고 있는 회사인데 그런데 자회사가 같은 나라에 있고 같은 국가에 있고 이 자회사가 제대로 일을 하고 있고 예로부터 받는 배당이 몇 퍼센트 배당 이자 배당 기타의 소득이 90% 이상이라면 그죠? 그러면 주식을 보유하는 회사가 아니라 실제로 이 사업을 하고 있는 회사로 보는 거죠. 그래서 조세회피 방지세제를 적용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되셨나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또 내용 볼게요. 이제 그러면 이제 또 세부적인 내용을 좀 보면 기본적인 이제 해외 지주회사는 이제 넘어가고 그러면 자 여기 A라는 회사가 지금 특정 외국법인인데 얘가 지금 여기서 실질 사업을 영위하는 거야. 그러면은 아무리 얘가 배당기를 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배당을 간주한다는 간주 배당의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거잖아요. 실질 사업을 한다면. 실제로 사업을 한다면. 그런데 실제로 사업을 영위하는데 그 사업이 뭐냐? 그 사업이 A하고 B라는 거죠. 그 A하고 B인데 B번. 그 말이 실제 사업인데 보니까 B가 뭐야? 주식 또는 채권의 보유, 지적재권의 제공, 선박이나 항공기의 장비, 이것도 사업이긴 사업인데 그런 것들을 주된 사업으로 한다. 주된 사업이라고 하는 거는 얘가 벌어진 전체 소득 금액에 그렇죠? 그 아까 얘기한 그런 걸로 인해서 발생되는 수익 금액, 전체 수익 금액, 매출액에 주식이나 채권 보유, 지적재권의 제공, 선박 항공기 장비 등의 임대, 투자 신탁 또는 기금에 대한 투자를 주된 사업으로
투자만을 주된 사업을 한다는 얘기는 전체 얘 매출액 중에 금방 얘 걔네들의 매출액이 차지하는 비중이 그죠? 50%를 뭐라고 돼 있어요? 50%를 초과한다. 그게 지금 B번, 1번의 B번 뭐죠? 실질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 할지라도 그죠? A 또는 B에 해당하면은 그럼 다시 뭐를 적용하는 거예요? 조세회피 방지세제를 적용하는 겁니다. 얘네들의 배당 가능 이익의 지분 비율을 곱하는 만큼을 배당받은 것으로 간주한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쪽에서 과세하겠다는 거죠. 그게 조세회피 방지세제를 적용합니다. 그때 B가 뭐라고요? B가? 아까 얘기했던 주식이나 채권 보유 등의 수익 금액이 50%를 초과하는 거죠. 그리고 A는 뭐냐면 A는 도매업, 금융보험업, 부동산업,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 사업지원 및 임대서비스업을 하는 특정 외국법인으로서 기억, 니은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그런 경우에는 좀 복잡한데 그러니까 도매업, 금융보험업, 부동산업 등 도매업, 자, 이게 좀 구분을 좀 하자면 주식이나 채권 보유 또는 지적자산권의 제공, 그죠? 또는 각종 선박항공기 장비 등의 임대, 그리고 아까 무슨 투자 신탁이라든지 뭐 이런 일, 그런 일들은 그냥 걔네들은 바로 50% 초과, 그걸로 인한 수익 금액이 총 수익 금액이 50% 초과하게 되면 그러면 조세회피 방지세제를 적용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라 뭔가 이런 업들을 하고 있잖아. 이런 도매업이나 금융법이나 부동산 임대업은 추가로 알파 요건을 더 충족하면 조세회피 방지세제를 적용하는 거예요. 그런 업을 할 때는 두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돼요. 기억이 뭐예요? 기억이 해당 업종에서 발생되는 수익 금액 또는 매입 원가 합계가 총 수익 금액과 총 매입 원가의 50%를 초과할 것. 그죠? 도매업은 최근 세계 3년도 평균 기준으로 아무튼 해당 업종, 이 업종에서 발생되는 이게 두 가지가 있는데 이 업종에서 발생되는 요 업종 그렇죠? 요 업종에서의 발생되는 수익 금액이 또는 매입 원가가 이게 총 수익 금액 또는 총 매입 원가의 몇 %를 초과하라고요? 50% 초과한다. 총 수익 금액 또는 총 매입 원가의 50%를 초과하고요. 니은은 해당 업종에서 발생하는 수익 금액의 합계 또는 매입 원가 합계 중 특수관계인과 거래한 금액이 이들 업종에서 발생한, 그러니까 또 그러면 요 금액, 이제 이 업종에서 발생한 수익 금액과 매입 원가 중 이 금액은 전체 이거의 50%를 초과해야 되고 또 이 중에서 요 중에서 특수관계인하고 거래한 그 금액 중에서 특수관계인과 거래한 금액이 요 빨간색 금액 중에서 특수관계인과의 거래한 금액이 이들 업종에서 발생한 빨간색에 또 몇 %를 초과한다고요? 특수관계인과 거래한 금액이 빨간색에 50%를 초과한다면 그러면 이런 업종에서 발생하는 수입이 50% 초과하는데 또 그 업종이 특수관계라고 거래한 게 또 50% 초과한다면 그럼 이거는 아무리 무슨 실제 사업을 하고 있는 것 같지만 자기가 자기하고 사업하는 게 거의 대부분이라는 거죠. 자기가 자기랑 사업하는 게 거의 대부분이라면 아무리 실제 사업을 영위한다 할지라도 조세회피 방지세제를 다시 적용하겠다는 겁니다. 아예 페이퍼 컴퍼니거나 그죠? 실제 사업을 영위한다 할지라도 이런 것들을 주된 사업을 하고 있거나 이런 것들로 인한 수익 금액이 총 수익 금액의 50%를 초과하거나 이런 것들을 한다면 실제로 사업을 하고 있는 건 맞거든요. 이런 것들도 뭐 공장은 아니지만
공장에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도매업이나 금융보험이나 부동산. 그래도 뭔가 주식 채권을 보유하고 있는 것보다는 뭔가 사업을 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그런 업종으로 인한 수익 금액이 전체 수익 금액의 50%를 초과하고요. 그 수익 금액 중 또 특수관계인과의 거래 금액이 금액의 50%를 초과한다면 그러면은 다시 조세회피 방지세를 적용한다는 겁니다. 그런 의미예요. 그런 의미. 아시겠죠? 뭐라고, 참, 그런데, 그 주식이나 채권의 보유 등 있잖아요. 얘를 이렇게 베타라고 표현해 볼까요? 베타 뭐뭐 했었죠? 아까 주식 채권의 보유, 직접재산권의 제공, 선박항공기, 기계장치 등에 대한 장비의 임대, 그렇죠? 그 다음에 각종의 투자, 신탁 또는 기금에 대한 투자, 요 네 가지, 걔를 베타라고 할게요. 베타. 자, 보세요. 지금 여기 다 이해되는 거 맞죠? 자, 그러면 이제 또 내용 보는 거예요. 야, 여기까지 들어가면 이제 진짜 여기까지 지금 이해를 하고 있는지 잘 모르겠지만, 그러면 지금 요 규정에 의해 가지고 지금 여기 요 규정에 의해서 아예 얘가 페이퍼 컴퍼니거나 아니면 실제 사업을 영위한다 할지라도 요 A 또는 B에 해당하게 되면 조세회피 방지세제를 적용한다. 그러면 그게 아니라면 진짜 여기 요건을 추가하지 않는다면 이 요건을 추가하지 않는다면 걔는 뭐가 적용 안 되는 거예요? 조세회피 방지세제가 적용되지 않는 거죠. 응? 진짜 말 그대로 실제 사업을 공장이나 사무실 등이 있고 얘가 아닌 거야. 이 요건을 추가하지 않는다면 그럼 진짜 공장 굴리고 있는 거잖아요. 아니면 도매업이나 이런 것들 하고 있지만 그렇지만 이거의 50%를 이게 차지하는 비중이 50% 초과하지 않고 또는 50% 초과한다 할지만 그 중에 특수관계인과의 거래 비율이 또 50% 초과하지 않는다면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아무튼 그러면 이 규정 중에 하나라도 충족이 안 된다면은 조세회피 방지세가 적용이 되지 않겠죠. 이제 또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다시 말하면 쉽게 얘기하면 그냥 실제로 사업을 영위하고 있어. 그럼 조세회피 방지세 적용이 안 되는데 아무리 실제 사업을 영위한다 할지라도 이 법인이 벌어들인 소득 중에서 실제 사업 영위할 때 벌어들인 소득 중에서 베타 금액의 소득이 차지하는 비율이죠. 소득 중에서 베타 때문에 발생되는 소득 금액 있죠? 아까 베타 얘기했었죠. 베타 뭐뭐뭐라고 아까 그게 주식이나 채권의 보유, 그죠? 그다음에 지식재산권의 제공, 선박항공기 장비의 임대, 투자신탁 또는 기금에 대한 투자라고 하는 그죠? 걔네들 그죠? 그 소득 표현이 좀 애매하긴 한데 그걸 소득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베타 소득이 총수익 금액의 이 실제 사업 영위하는 이 회사의 총수익 금액의 5%를 초과하는 거예요. 5%를 초과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5%를 초과하는 금액이 있을 거 아닙니까? 5%를 초과하게 되면 그러면은 해당 소득에 대해서 초과하게 되면 그 베타 소득에 대해서만 조세회피 방지세제를 적용하는 겁니다. 이 좀 어려운 얘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사업을 영위하면 원래 조세회피 방지세 적용 안 하죠. 실제로 사업을 적용하고 있으면 실제 사업을 영위하고 있으면 안 하는데 아무리 실제 사업을 영위한다 할지라도 그 중에 이 베타 소득 금액이 총수익 금액의 5%를 초과하면 그러면 그 베타 소득에 대해서 다시 조세회피 방지세 그 소득에 대해서만 전체가 그 소득에 대해서만 조세회피 방지세를 적용하는 거예요. 베타 소득에 대해서만 아시겠어요? 그때 그 베타 소득 금액을 뭐라고 하느냐? 이때 이런 베타 소득 금액을 거기 보세요. 뭐라고 돼 있죠? 가로 열고 394페이지 밑에서 8번째 줄 보면 그죠? 그때 가로 열고 이하 무슨 소득이라고 한다? 수동소득이라고 한다.
총수익 금액 몇 퍼센트를 초과해야지만 된다고요? 5% 이하면 얼마 없으니까 그냥 내는 거고요. 왜냐면 일반 법인도 주식 같은 거 보유할 수 있긴 하니까. 근데 그걸로 인한 금액이 총수익 금액 5% 초과하게 되면 그 배타속에 대해서는 그 배타속에 대해서만큼은 조세회피 방식을 적용하겠다는 거죠. 그죠? 그때 그 배타소득을 뭐라고 한다? 수동소득이라고 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야, 이거 어렵다. 여기까지. 그죠? 자, 그러면 여기까지 내용을 봤으니까 그러면 그 그림을 흐름도로 보겠습니다. 자, 흐름들, 자, 보세요. 이제 여기까지 봤으니까 흐름도를 한번 이해해 보는 거야, 우리가. 흐름도 복잡해요. 막 화살표가 다시 위로 갔다 밑으로 왔다 막 왔다 갔다 해. 자, 보세요. 첫 번째. 외국 법인의 부담세액이 실제 발생 소득의 15% 이하냐. 즉, 그 나라가 조세? 회피처냐 아니냐 봐야죠. 그랬더니 아니래요. 조세 회피처가 아니면 이거 조세 회피 방지세제 적용할 필요 없죠. 적용 배제. 근데 예스. 그러면 외국 법인과 내국인과 외국 법인과 내국인이 특수관계가 있느냐? 얘하고 얘가 이건 뭐 당연한 건데 10% 이상이 되는 거니까 얘하고 얘도 무슨 관계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특수관계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얘가 있는 이 특정 외국 법인이 국의 특수관계자인 거예요. 당연히 그렇죠. 지분을 지금 10% 이상 갖고 있는데 특수관계가 있어야 되는 거니까 지분은 10%밖에 안 되지만 특수관계는 지분이 아닌 것도 특수관계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우리 특수관계, 국의 특수관계자면 50% 이상이면 당연히 적용되는 거고요. 그렇죠? 근데 50%가 아니라 사업의 실질적인 경영 방침을 결정하는 그런 관계라면 지분이 없더라도 특수관계자가 되잖아요. 그래도 이걸 적용받으려면 최소한 몇 % 이상은 돼야 된다는 겁니까? 이 규정을 적용받으려면 10% 이상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특수관계라고 하는 게 지분관계라는 특수관계도 있고, 그죠? 사업의 실질적인 어떤 방침을 결정하는 관계도 특수관계자가 될 수가 있는데, 근데 그 후자의 경우에는 지분이 없어도 되는 거잖아요. 그래도 특수관계자가 되는 건데, 이 규정을 적용해달라면 최소한 몇 % 이상의 지분이 있어야지만 된다고요? 10% 이상의 지분은 있어야지만 이 규정이 적용되는 거예요. 그리고 얘하고의 관계는 당연히 무슨 관계자고요? 특수관계자여야지만 되고, 이렇게. 세 번째 그림을 볼게요. 그리고 외국 법인의 주식을 내국인이 직접 또는 간접으로 몇 % 이상 소유하고 있느냐? 1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지를 보는데 10% 이상이 안 되면 적용 배제가 되고요. 10% 이상이 되어야지만 조세회피 방지세제를 적용하는 거죠. 다 SSS로 왔어요. 그리고 자, 그다음에 그럼 SSS로 왔는데 다 왔는데 얘가 해외 아까 지주회사 적용 배제. 해외 지주회사 적용 배제의 특례 요건에 해당하느냐? 해외 지주회사 특례 무슨 얘기죠? 얘가 해외 지주회사인데 아까 얘기했었죠. 자회사를 두고 있고요. 동일한 국가 안에 자회사를 두고 있고 그 자회사는 제대로 사업을 영위하고 있고 그 자회사로부터 받은 이자 배당 세법에서 정하는 소득의 비율이 얘 전체 소득의 90% 이상이라면 그러면 얘가 그냥 실질 사업을 하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니까 만약 해외 지주회사 그 요건을 추구한다면 또 적용을 배제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용이 뭐예요? 그 외국 법인이 해외 지주회사 적용 배제 특례 요건에 해당하는 그 특례 요건을 설명드린 거예요. 자회사가 있고 거기 그 같은 나라에 해외 자회사가 있고 그 자회사로부터 받은 이자 배당 등의 이자나 배당이나 기타 등등의 소득의 합계가 전체 그 해외 지주회 소득의 90% 이상이라면 그죠? 그러면 그냥 거기서 해외 지주회사가 실질 사업을 하고 있는 거야. 실질 사업을 하고 있는 거니까 그러면 예스라면 조세회피 방지세를 적용하지 않죠. 근데 그게 아니라면 아무리 해외 지주회사를 할지라도 그게 아니라면 이제 다시 밑으로 내려오는 거죠. 그래서 외국 법인이 고정된 시설 등을 통해서 사업을 실질적으로 그러면 얘가 해외 지주회사가 그 특례가 적용되지 않아요. 그리고 그러면 얘가 그냥 지주회사 아니라는 거잖아요. 근데 얘가 진짜 고정된 사업장을 가지고 사업을 실질적으로 하고 있느냐 또 보는 거죠. 하고 있다면 또 적용되지 않죠. 예스 그러면 다시 또 적용되지 않고 고정된 시설 등을 가지고 사업을 실질적으로 영위하고 있는 게 아니라면 그럼 페이퍼 컴퍼니나 페이퍼 컴퍼니에 준하는 회사라는 거죠.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그럼 이제 자, SSS 노노까지 해가지고 왔어요. 자, 왔어요, 지금. 다 왔어, 여기. 왔는데, 근데 걔네들이 뭐냐면, 도매업이나 금융보험이나 부동산업이나 이런 것들을 적용하고 있는 법인이냐, 그죠? 이런 것들을 적용하고 있는 법인이냐, 이런 얘기죠. 이거냐, 따져보는 거예요. 또는 주된 사업이 이거냐. 주된 사업이라고 하는 건 총수익 금액의 이걸로 인한 수익 금액의 50%를 초과하느냐. 또는 예면서 이런 요건들을 충족을 했느냐 뭐 이런 거. 그러니까 일단은 얘는 이거 출가적인 이거 따지지 않고요. 얘하고 얘냐만 딱 따져보는 거예요. 아직 요거는 아직 알파 안 따져보고요.
이렇게. 그렇죠?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그게 약간 이게 바뀌어가지고 이게 지금 이 그림이 약간 바뀌어야 돼요. 그 다음에 그게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그죠? 이게 작년하고 올해하고 조금 내용이 달라진 게 뭐냐면 이게 약간 이게 좀 바뀌었는데 막 너무나 뒤죽박죽 바뀌어가지고 계정이라는 표시를 못 넣었어요. 아예 통으로 바뀌어버려가지고 여기저기서 막 바뀌어가지고 이게 작년까지는 이 중에서 아까 여기 했던 요거 플러스 알파 있죠. 이 플러스 알파의 요건을 충족시키면은 다시 아무리 이런 어플을 한다 할지라도 추가적인 이런 요건을 추적하게 되면 그러면 실제로 사업을 하고 있지만 거의 자기 특수관계자하고 거의 거래를 하는 거지 다른 사람하고 거래를 하는 게 아니 실질 사업이라고 보긴 좀 그렇다. 50% 이상이 요거고 초과하는 게 또 이 중에 또 여기서 벌어진 것 중에 50%를 초과하는 거를 특수관계자랑 거래한다면 그러면 특수관계자랑 거의 거래하는 거 아니냐. 그럼 이거는 외부인과의 실질 거래를 하는 게 거의 없네. 그러니까 너네는 다시 페이퍼 컴퍼니에 준하는 거야. 해가지고 플러스 알파의 요건을 추가하게 되면 다시 조세표 방식을 적용한다고 그랬잖아요. 그게 작년까지는 도매업만 그랬어요. 이 중에서. 도매업만. 거기 지금 표에 지금 작년 표, 그러니까 도매업인가를 따지는 건데 지금 올해 이번에 규정을 보게 되면은 394페이지에 그게 꼭 도매업뿐만이 아니라 도매업, 금융보험업, 부동산업 다시 볼게요. 394페이지에 1번 A 도매업, 금융보험업, 부동산업,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으로서를 뭐 하고 사업 시설관리, 사업 지원 및 임대 서비스를 하는 특정 외국법인으로서 그죠? 다음에 기억 니은 요건을 모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가지고 꼭 도매업만 그런 게 아닌 거잖아요. 그게 사실 이번에 개정된 내용인데 그림이 약간 바뀌어야 돼요. 그러니까 그림을 요거를 어떻게 바꿔야 되느냐. 이거 복잡한데 그 도매업인가? 도매업인가? 그거 지워버리는 거죠. 걔를 지워버리세요. 도매업인가? 걔를 지워버리고요. 걔를 극한을 지워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지금 여기에 해당되면서 엔드 맞대로 들으면 그 밑에 도매업 영위 외국법인이 아니라 도매업 등이라고 표현하면 되겠죠. 도매업 등을 영위하는 도매업 등을 영위하는 외국법인의 동일 지역 또는 국가에 있는 특수관계 없는 자에게 판매한 금액이 50%를 초과하느냐. 즉 다시 말하면은 특수관계라고 거래한 게 50%를 초과하느냐, 특수관계자가 아닌 사람하고 거래하는 게 50% 초과하느냐. 지금 그걸 따지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그죠?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자 볼게요. 이제 업종을 따지면서 들어왔을 때부터는 자 여기를 들어왔어요. 그 두 개를 동시에 그 AP하고 그 밑에 도매업인가를 빼면 그 AP하고 그 밑에까지 동시에 보는 거죠. 그 두 칸을 동시에 보고서 거기에 지금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다면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다면은 실제 사업을 영위하는 걸로 가는 거죠. 실제 사업을 영위하는 걸로 갈 때는 뭐만 또 과세가 된다고요? 실제 사업을 영위하지만 또 그 배타소득. 근데 실제 사업을 영위하지만 그 주식 약간 보유할 수 있는 거고 실제로 공장을 운영하지만 주식도 좀 보유할 수 있는 거고 채권도 보유할 수 있는 거고 뭐 이런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것 때문에 발생되는 소득이 총수익 금액의 5%를 초과하느냐. 그 베타 이거를 무슨 소득이라고 한다고요? 수동소득. 그래서 거기 AP에 해당되지 않는다면 그러면 그 외국법인 그게 실제 사업을 영위한다는 건데 그러면 실제 사업을 영위하는 그 외국법인의 수동소득이 5%를 초과하느냐. 5% 초과한다면 S가 되면 밑으로 쭉 와서 그러면 그 외국법인의 소득이 또 2억을 초과하느냐. 초과해야지 뭐 과세한다고 했으니까. 초과한다면 yes 밑에 쭉 와가지고 외국법인의 실제 발생 소득이 2억 원을 초과하면 조세표 방식에서 적용. 참, 아무튼 마지막에 지금 그림 좀 따라갈 수 있는 건가요? 여기 좀 어려운데. 그러니까요, 쉬운 내용은 아니에요. 이쪽 맨 마지막 내용이 좀 쉬운 내용은 아닌데,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딱 이런 느낌을 가지시면 돼요. 이게 특수관계, 그러니까 이게 뭔가 진짜 사업을 한다면, 진짜 사업을 한다면 조세피 방지세를 적용하지 않는구나.
만약에 진짜 사업을 하는 회사라 할지라도 약간 주식 같은 것도 보유할 수 있잖아. 그걸로 인해서 발생되는 소득들을 수송소득이라고 하는데 그 소득이 전체 총수익금액의 5%를 초과하면 그 소득에 대해서만큼은 또 어떻게 한다고 해? 또 조세피 방지세제를 적용하려고 했는데 그게 또 얼마를 이상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게 2억이 안 되면 또 과세가 안 되는 거니까 그게 2억 이상이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쵸? 2억 이상이어야 된다. 그래서 2억 초과. 2억을 초과해야 되는 거니까 그 소득이 2억을 초과하면 조세피 방지세를 적용하는 거고 2억을 또 초과하지 않으면 그러면 적용하지 않는 거고. 그럼 아예 페이퍼 컴퍼니라면 따질 필요 없죠. 이쪽으로 가지 않죠. 그럼 실제 사업을 영위하는 게 아니면 그 실제 사업을 영위하는 게 아닌 그러한 경우에는 그냥 바로 밑으로 쭉 내려가는 거죠. 쭉 내려가서 실제 발생 소득이 2억 원을 초과하느냐. 바로 따져가지고 실제 발생 소득이 2억 원을 초과한다면 그러면 조세피 방지세를 적용하는 거고. 무슨 말인지 지금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맨 마지막에 표가 조금 좀 복잡한데 쉽게 얘기하면 이렇게 정리를 해놓고서 실질 사업을 하는 거냐 안 하는 거에 대한 구분. 조세피 방지세제라고 하는 거는 실질 사업을 영위하게 되면 적용하지 않는다는 거 그런 개념을 좀 갖고 접근하시면 좋겠고요. 그렇죠? 이런 표현들이 이제 이론형 문제로 또 나올 수가 있다는 거죠. 얘는 얘하고 얘가 무슨 관계가 있어야 되고 특성관계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꼭 지분관계가 아니어도 특성관계는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도 요 규정을 적용받으려면 지분은 몇 % 이상이 있어야 된다고요? 10% 이상 직간접으로 보유하고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야지만 되는 거고 뭐 그런 얘기들. 그래서 정리하시면 됩니다. 야, 이거 좀 어렵다. 아직 안 끝났어요. 이쪽 내용이. 아직 안 끝났는데 일단은 그러면 여기 다 치워서 이제 흐름도는 그렇게 정리하시면 될 것 같고요. 흐름도가 좀 어렵긴 한데 그러면 이제 요건을 다 충족하게 되면 얘의 배당 가능 이익에 출자 지분율을 곱한 금액만큼을 배당받은 걸로 간주하잖아요. 배당 간주금액. 그 배당 간주금액은 언제 배당수급을 해서 과세할 거냐 이런 얘기죠. 그거는 우리 손세법에서 공부했었는데 귀속시기가 언제라고 그랬죠? 배당 결의 안 했잖아요. 그래도 일반적으로 한 2월 말 아니면 3월 초에 주총을 열 거니까 특정 외국법은 얘의 사업 종료일의 다음 날로부터 60일이 되는 날. 그렇죠. 그거는 같은 거예요. 이게 특정 외국법인의 사업 종료일의 다음 날부터 60일이 되는 날 얘의 배당수급으로 보는 거예요. 얘가 개인이라면 그 날에 속하는 연도에 배당수급이 되는 거고 얘가 법인이라면 그 60일 되는 날에 속하는 연도에 입금산입하면 되는 거예요. 입금산입. 됐죠? 자, 그 다음 얘기예요, 이제. 귀속시기는 어렵지 않죠. 그럼 소수세법에서 공부했던 내용이니까. 그 다음 얘기는 뭐냐면 그래서 얘가 이제 그래서 배당 간주금액이 지금 40원 해가지고 입금산입 이렇게 했거든요. 40원 입금산입 했는데 근데 얘가 나중에 한 2년 지나가지고 실제 배당을 한 거야. 2년 뒤에 얘가 얘한테 실제 배당을 한 거야. 실제 배당. 그럼 얘가 이제 현금 받으니까 배당금 현금 받은 금액이 또 뭐가 되겠어요? 차변의 현금 대변의 배당금 수익이 되는데 이거 뭐가 되는 거죠? 지금 2년 전에 이미 받지도 않았는데 뭘로 잡았는데요. 2년 전에 받지도 않았을 때 입금산입 잡았는데 2년 지난 다음에 실제 배당을 받았어요. 그러면 회계처리가 차변의 현금 대변의 배당금 수익이 뜰 거 아닙니까? 이미 과거에 입금을 구성했던 금액인데 입금산입했던 금액인데 올해 와가지고 2년 지난 다음에 올해 와서 다시 장부에 수익으로 계산하면 그걸 우리가 뭐라고 하죠? 2월 입금이라고. 2월 입금. 그럼 걔네들은 가만히 놔둬버리면 두 번이나 과세가 되는 거니까 이런 이중과세 문제가 있네? 그렇잖아요. 그럼 실제로 배당했을 때는 실제로 배당했을 때는 장부에 당연히 그게 뭐가 돼 있겠어요? 차변의 현금 대변에 배당금 수익이 떠 있을 텐데 이미 2년 전에 입금 산입한 건데 그럼 실제 배당했을 때는 다시 어떻게 합니까? 얘를 입금 불산입해야 되는 거죠. 이해되세요? 또 아직 유보잔액 얼마 남았어요? 유보잔액 얼마 남았어요? 15원 남았잖아. 그럼 이거 언제 그러면 이거 유보잔액은 또 추인 없어질까요? 실제 배당 받으면 추인되고요. 실제 배당을 받지 않았을 때에는 얘 뭐를 갖고 있는 거죠 지금? 주식을 갖고 있잖아요. 그래서 언젠가는 이 주식을 처분하겠네요. 주식을 처분하게 되면 그때 가서 다시 또 입금 불산입 해가지고요. 파란색으로 할까요? 얘가 나중에 주식을 뭐 하게 되면 또
처분하게 되면 또 입금불산입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내용이 거기 나와 있는 거죠. 실제 배당 금액 등의 입금불산입. 동그라미 언제 입금불산입 한다고요? 실제 배당금을 받으면 입금불산. 제목 보세요. 입금불산입. 동그라미 2번. 또 언제 주식을 처분하게 되면, 양도하게 되면 또 뭐 한다고요? 입금불산입 하는 거예요. 그때 입금불산입 할 때는 전체 간주 배당 금액에 배당 간주 금액에서 실제 배당해가지고 입금불산입을 하고 남은 금액에 대해서 입금불산입 하면 되는 거죠. 당연한 얘기가 적혀 있는 거예요. 당연한 얘기가 적혀 있어요. 거기까지 되셨어요? 응? 좋아. 이제 이거는 이제 말 문제로 또 나올 만한 건데, 여기까지는 얘기하고 이제 쉬어야 돼요. 마지막 얘기예요. 마지막 얘기. 마지막 얘기인데, 그러면 이 배당을 받잖아요. 배당을 받을 때, 이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다 포기해가 직접 외국납부세, 간접 외국납부세 뭐 이런 거 당연히 다 막. 그러니까 얘가 얘한테 배당을 할 때 이쪽 나라에서 법인세가 아예 없다면 원천세가 안 되겠지만 있을 수 있죠. 15% 이하이면 있더라도 좀 낮겠죠. 그래서 이쪽 나라에 지급할 때 뭐 합니까 여기서? 원천징수 하겠지. 여기서 이거에 대해서 이제 원천징수를 하게 되면은 그거는 떼고 나머지 금액을 주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원천징수세액은 그거는 갑이 이 외국에다 직접 납부한 세액이 되는 거예요. 자기가 받을 금액에서 떼고 받는 거니까 갑이 직접 낸 거지. 그러니까 이 원천징수세액은 갑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게 뭐가 되는 거죠? 직접 외국납부세액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법인세법 내용을 공부하게 되면 얘에 대한 지분율이 25% 이상이고 배당 확정일 현재 주식을 6개월 이상 계속 보유하고 있었다면 간접 외국납부세액을 계산해가지고 간접 외국납부세액도 외국납부세액 공제해주겠다. 또 외로웠어요 좀 잠깐. 이건 요건을 충족해야 되죠. 이거는 원천징수 됐으면 직접 외국납부세액이 있는 거고 간접 외국납부세액은 금방 얘기한 것처럼 두 가지 요건이 모두 충족돼야 돼요. 그러면 얘가 낸 세금이지만 얘가 낸 세금으로 보는 간접 외국납부세액을 계산해서 그것도 이중과세를 적용해 주거든요. 근데 아무튼 중요한 거는 실제 배당을 하게 되면 그러면은 이렇게 직접 외국납부세액도 생기고 간접 외국납부세액도 생긴단 말이죠. 그럼 얘네들은 이게 갑이 법인이라면 얘네들에 대해서는 이거를 갑이 뭘 적용받는지 외국납부세 공제 그렇죠. 이거를 외국납부세 공제를 해주거든요. 이걸 계산하는 문제가 나오는 게 아니라 이렇게 직접 배당을 받으면 외국에 납부한 세액이 생긴단 말이에요. 직접 외국납부세액도 있고 간접 외국납부세액도 있고 해가지고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그러면 이렇게 직접 외국납부세액과 간접 외국납부세액이 이렇게 생길 텐데 이거 세액 공제를 언제 해주느냐 언제? 그 시기가 문제에서 나온단 말이죠. 실제 배당을 받을 때, 아니면 간주 배당을 입금 산입했을 때. 언제 그러면 얘네들이 지금 외국납부세액이니까 실제로 지급받을 때 외국납부세액이 생겨요. 그때 그 외국납부세액에 대해서는 외국납부세액 공제를 해줘야 되는데 외국납부세액 공제를 언제 해줄 거냐? 이게 배당 간주 금액을 입금을 산입한 사업연도에 세액공제를 해줘요. 근데 이미 2년 전에 저거 세액공제 안 하고 세금을 냈잖아요. 다시 2년 전으로 돌아가서 세액공제 계산을 다시 하는 거죠. 그럼 세금이 줄어들 거 아닙니까? 그 줄어든 금액만큼을 돌려받는 거예요. 경정 청구해가지고. 그러니까 이 외국납부세액 공제를 언제 해주느냐? 시기가 언제라고요? 실제 배당을 받을 때가 아니에요. 실제 배당을 받을 때 외국납부세액이 생기는데 그 외국납부세액 공제는 배당 간주 금액을 입금에 산입한 사업연도에 외국납부세액 공제를 한다는 거죠. 걔는 문제에 나올 만한 내용인 거죠. 요거는 언제 세액 공제 준다고요? 배당 간주 배당 금액을 입금에 산입한 사업연도에 배당 간주 금액을 입금에 산입한 사업연도에 외국납부세액 공제를 준다. 그때 2년 전에 이미 세액 공제 안 했는데 그러니까 2년 전 자료로 다시 돌아가서 그때 자료를 가지고 외국납부세액 공제를 계산해 가지고 외국납부세액 공제를 받은 거예요. 받으면 세금이 더 줄어들 거 아닙니까? 이미 냈는데 뭐 줄어든 금액만큼 돌려주세요라고 경정 청구를 한다는 겁니다. 그 정도까지만. 계산하는 문제가 나오는 건 아니고.
그게 외국납세액의 공제 및 경정청구예요. 제목이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청구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2년 전 자료로 돌아가가지고 외국납세 공제를 다시 계산해가지고, 그러면 그만큼 세금이 2년 전 세금이 이렇게 냈는데, 2년 전에 돌아가서 외국납세 공제를 하게 되면 세금이 줄 거 아니야. 그 줄어든 금액만큼을 돌려주세요라고 경정청구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 하나 더. 그러면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되는 거니까 이게 무슨 청구를 해야 된다고요? 경정청구를 하는 건데, 이게 일종의 후발적 사유로 인한 경정청구가 돼가지고요. 396페이지 보시면 동그라미 3번. 위 일에 따라 경정을 청구하라는 자가 외국 정부의 배당 수익에 대한 세계 결정 통지가 지연되거나, 예, 경정 청구해야 되는데, 잠깐. 1번 어디 갔어? 요즘 특이해서 1번에 볼게요. 특정 외국법인이 내국인에게 실제로 배당을 지급하는 때에는 외국에 납부한 세액이 있는 경우 입금 등에 산입한 과세년도의 배당 간주 금액은 이를 국외 원천 소득으로 보고 실제 배당 시 외국에 납부한 세액은 그 뒤에 말이 중요해요. 입금 등에 산입한 과세년도에 배당 간주 금액을 입금에 산입한 과세년도에 외국에 납부한 세액으로 봐서 법인세법 및 소득세법상 직접 외국납세액 또는 송금산입을 적용하며 실제로 배당을 받은 과세년도의 소득세나 법인세 신고 기한으로부터 몇 년 내에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이제 요때 이렇게 사업연도에 외국납세 공제를 받거나 또는 송금에 산입하는 방법 중에 선택할 수 있는데 둘 중에 선택하면 당연히 얘가 더 일반적으로 유리해요. 아무튼 둘 중에 하나 선택해가지고 그 2년 전의 자료를 다시 계산해보면 세금 줄 거예요. 줄어든 것만큼 돌려주세요라고 경정 청구는 언제 하는 거라고요? 실제 배당을 받은 사업연도에 과세표준학적 신고 기한으로부터 1년 내. 응? 그 기한이 나올 만하다는 거죠. 실제 배당을 받은 사업연도에 신고 기한으로부터 1년 내에 경정 청구하는 겁니다. 일반적인 경정 청구는 5년, 후발적 사유는 3개월, 얘는 특이하죠? 언제요? 1년. 1년. 그것도 실제 배당을 받은 사업연도의 신고 기한으로부터 1년 내. 그러니까 언제 세액공제를 받는 거냐. 그러면은 그 세액공제 때문에 이제 경정 청구를 해야 되는 건데 경정 청구는 언제까지 경정 청구를 해야 되는 거냐. 그건 나올 만하다는 거죠. 계산 문제가 나오는 게 아니라. 그죠? 그 특정 외국법인에 대한 자료 제출은 안 보셔도 돼요. 걔는 안 보셔도 되는데. 그죠? 그 다음에 그 동그라미 3번 보시면 그 396페이지에 위에서 세 번째 줄. 지금 이거에 따라서 지금 경정 청구를 하려고 하는 자가 이거에 따라서 지금 경정 청구를 지금 1년 내에 지금 하려고 하는 자가 외국 정부의 배당 수익에 대한 세계 결정 통제가 지연되거나 또는 과세 기한이 다르다는 이유 등으로 소득세나 법인세 신고 시에 경정 청구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외국 정부의 국외 배당 수익에 대한 세액 결정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증명서를 첨부해서 경정을 청구할 수 있대요.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 가지고 통지서가 안 날라오고 하니까 통지서가 날라오지 않으면은 직접 낸 금액이 얼마인지에 대한 증명서류가 없기 때문에 1개월 내에 할 수가 없네. 그래가지고 이게 지나버렸네. 이게 지나버렸다 할지라도 뭐를 받았다면 나중에 세액 결정 통지를 받게 되면 받은 날로부터 몇 개월 내에 3개월 내에 경정 청구를 또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아무리 이 기한이 지났다 할지라도. 3개월 할 수 있다. 뭐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보면 되고요. 됐어요. 그리고 이제 자료 제출은 안 보셔도 되고 잠깐 쉬었다가 이제 거의 다 끝나갑니다. 이제 5절, 6절 맞네요. 뒤에는 뭐 이렇게 앞에처럼 뭐 자세하게 보지 않고요. 중요한 거 위주로만 탁탁탁탁 치고 들어가도 돼요. 충분해요. 그래서 그렇게 보고 조세범 처벌법은 한 30분, 20분 정도만 설명드리고 그리고 나머지는 암기해야 될 내용들 어디 어떻게 암기해라 이렇게만 얘기할 거니까 아시겠죠? 잠깐 쉬었다가 5절부터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